안녕하세요. 얼마 전 이혼을 해 혼자가 됐지만 마음만은 어느 때보다 행복한 여자입니다. 저는 친정 부모님께서 구해주신 아파트에서 딸과 둘이 살고 있어요. 이런 평온한 일상이 제게 찾아오기까지 참 오랜 시간이 걸렸네요. 저와 남편은 지인의 소개로 만난 사이였습니다. 저는 어렸을 적부터 몹시 소심한 성격으로 남편을 만나기 전까지 제대로 된 연애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어요. 남자 눈만 마주쳐도 얼굴이 새빨개지고 대화 한마디 나누려고 하면 머릿속이 백지처럼 하얘졌거든요. 처음 만난 남편은 쑥맥이던 저를 능숙하게 이끌어 주었죠. 당시 제게 남편은 몹시 다정하고 믿음직스러운 남자였습니다. 어렸던 저는 그게 말로만 듣던 사랑이라 생각했고 덜컥 결혼을 약속했어요. 그게 제 인생을 밑바닥까지 끌어내렸던 결혼 생활의 시작이었죠. 남편의 가족은 재혼 가정이었고 친어머니는 오래전 돌아가시고 아버지께서 새어머니와 재혼하신 지 10여 년이 됐다고 했습니다. 남편에게는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형이 있었어요. 이복 형제도 아니고 아예 피가 섞이지 않은 사이였습니다. 새어머니께서 다른 남자와의 사이에서 낳은 자식이었죠. 처음으로 인사를 드리러 가기 전 대충 얘기를 전해 듣기는 했지만 실제로 만나뵈니 시어머니께서는 지독한 아들 바보였어요. 고슴도치도 지 새끼는 예쁘다고들 하죠. 시어머니와 아주버님을 표현하기에 그만큼 적절한 말이 또 있을까 싶습니다. 아니, 아직 장남이 결혼을 못했는데 어디 차남이 결혼을 하겠다고 여자를 데려오는지. 세상에 이런 경우 없는 일이 있나? 아, 나 참, 우리 아들이 너무 잘나서 여자들이 다가오질 못해서 그렇지. 눈 조금만 낮추면 금방 결혼할 텐데. 아이고, 너무 완벽해도 문제라니까. 하긴, 눈 낮춰서 너처럼 아무 여자나 데려오는 것보다야 낫겠다마는. 분명 제가 눈앞에서 시어머니 말씀을 다 듣고 있는데도 시어머니께서는 저를 완전히 없는 사람 취급하셨어요. 아무 여자니 눈을 낮췄다니 하며 첫 만남부터 저를 대놓고 무시하는데 솔직히 저도 사람인지라 기분이 썩 좋지는 않았습니다. 게다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시어머니가 말씀하시는 것처럼 아주버님이 완벽해 보이진 않았거든요. 오히려 완벽과는 거리가 정반대인 사람이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아주버님께서는 나이가 아주 많았어요. 마흔이 넘어가는 나이에 결혼을 못하고 있었으니 노총각 중에 노총각이었습니다. 게다가 외모도 별 볼 일 없었어요.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면 안 된다고 하지만 아무리 좋게 보려고 해도 아주버님께서는 잘난 구석이 하나도 없었거든요. 키도 난쟁이 똥자루 마냥 작지, 피부도 곰보가 잔뜩 피었지, 웃을 때 보이는 누렁니까지 솔직히 말하면 전혀 호감 가는 인상이 아니었고 고르지 못한 치열은 시어머니를 그대로 빼닮은 것 같았습니다. 게다가 외모뿐만 아니라 성격도 그닥이었어요. 평생을 본인 잘났다 칭찬해주는 어머니 밑에서 자라서 그런지 근거 없는 자신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본인 정도면 잘생겼지. 본인 정도면 괜찮은 남잔데 왜 여자들이 못 알아보는지 모르겠다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대는데 진심인지 궁금할 정도였어요. 그 나이 먹도록 변변찮은 직업도 없어서 시아버지께서 아는 분 회사에 낙하산으로 꽂아줬는데 그마저도 적성에 안 맞는다고 얼마 버티지 못하고 회사를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 뒤로는 시아버지 소유의 건물을 관리한답시고 관리자라는 명목으로 일하고 있었지만 사실상 백수나 마찬가지였죠. 건물 월세를 본인 생활비로 사용하고 있었고요. 그야말로 빈대 중에 빈대였습니다. 사실 이전에 몇 번 사업한답시고 난리치다가 전부 다 말아먹었다고 하더라고요. 제일 처음으로 했던 사업은 대만 카스테라였습니다. 몇 해 전에 전국적으로 유행했던 빵집인데 알고 계신가요? 선풍적인 인기를 끌다가 먹거리 엑스파일 같은 프로그램에서 몸에 좋지 않은 식용유가 잔뜩 들어갔다는 방송을 해서 한 번에 모래성처럼 무너지듯 좌르르 망했던 그 빵집이요. 당연히 아주버님의 가게도 예외는 아니었고 큰돈 들여서 냈던 가게는 한순간 망해버렸습니다.
그 다음으로 시작한 것은 남들 다 한다는 카페였어요. 비교적 쉽게 접할 수 있고 개인 카페 장사하는 사람도 많으니 무턱대고 도전했던 거죠. 주변 상권 분석이며 메뉴 개발이며 제대로 하는 것 하나 없이 그저 가게만 열면 잘 될 줄 알았지. 비싼 돈 들여 인테리어까지 다 해놨는데 계속해서 파리만 날리다 연이어 줄줄이 적자를 보고 결국 헐값에 남에게 팔아치웠습니다. 이것까지만 해도 까먹은 돈이 얼만데 아주버님의 헛된 욕심은 거기서 멈추질 않았어요. 자잘자잘한 것들만 시도하니 돈이 안 된다고 이번에는 큰 사업을 해보겠다고 헛바람이 든 겁니다. 그러면서 어디서 이상한 제품 하나를 주워 들고 와서는 이게 아주 제대로 된 물건이라고 특허도 받았고 장사도 잘 될 거다. 돈을 다 털어서 야심차게 사업을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사업인데 제대로 된 사무실도 있어야 하고 대표 폼이 나야 하니 새 차도 하나 뽑고 새 정장도 사입고 기반을 잘 다져둬야 한다. 사업 관계자들과 매일같이 술 마시고 골프 치고 그러면서 다 친목을 쌓아두는 거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했어요. 사업은 뒷전이고 대표 이름 달고 놀러 다니는데 급급하니 당연히 물건이 잘 팔릴 리가 없었고 그렇게 야심차게 시작했던 사업은 엄청난 양의 재고만 남긴 채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결국 시아버지께서는 반복되는 실패와 엄청난 손해금에 더 이상 지원을 못 해준다. 알아서 해라라고 선언했고 아주버님은 시아버지 도움 없어도 혼자서 잘 해낼 수 있다며 큰 소리를 떵떵 쳤어요. 그러나 엄청난 지원을 받고도 성공하지 못했던 일들이 지원 없이 성공할 리가 있나요? 그 뒤로도 뭘 해보겠다며 이리저리 설쳤지만 결국 빚만 잔뜩 생겼고 보시다 못한 시아버지께서 빚을 다 갚아주시며 얌전히 건물 관리나 하라 본인 소유의 건물 관리직을 맡기셨죠. 관리직이라 해봤자 평소엔 아무것도 안 하고 가끔 세입자들이 뭐가 고장났다, 뭐 해달라 연락 오면 그거 좀 해주고 들여다보는 게 다였습니다. 그러면서 꼬박꼬박 들어오는 월세로 지내고 있었어요. 그렇게 망해놓고도 정신을 못 차렸는지 본인은 이런 일이나 할 인재가 아니라면서 언젠가 다시 제대로 된 사업을 할 거라며 입버릇처럼 말하고 다녔습니다. 저런 자신감이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걸까 싶을 정도였어요. 아주버님의 성격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잘난 척 그 자체였습니다. 누가 봐도 잘난 구석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 어쩜 그렇게 본인이 잘났다고 굳게 믿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왜 그런 말 있잖아요. 여자들은 거울을 보면 본인 못난 부분만 보이고 남자들은 거울을 보면 본인 잘난 부분만 보인다는 말이요. 날씬하고 예쁜 여자도 거울 볼 때 자기가 살쪄 보이고 괜히 주름이 깊어 보이고 어제보다 더 못나 보이는 것 같고 근데 남자들은 머리가 벗겨지고 배가 나온 아저씨여도 거울 보면서 나 정도면 괜찮지 하고 생각한대요. 그냥 우스갯소리가 아니라 아주버님을 보면 나름대로 근거가 있는 말 같아요. 아까 제가 묘사했던 아주버님 외모 기억하시죠? 잘난 부분이라고는 눈꽃만큼도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아주버님께서는 본인 정도면 잘생긴 편이라고 굳게 믿고 계시는 것 같았습니다. 본인도 눈이 달렸으면 아니라는 걸 뻔히 알 텐데 시어머니께서 어찌나 싸고 도시며 키웠는지 자존감이 높아도 저리 높을 수 있나 싶더라고요. 정말 기가 막힐 노릇이었습니다. 그렇게 본인이 잘났으면 여자들이 알아서 달라붙겠지. 마흔이 넘는 나이가 되도록 결혼을 못한 데에는 이유가 다 있기 마련일 텐데 시어머니께서 하도 옆에서 네가 잘나서 여자들이 접근을 못하는 거다. 헛바람을 넣으시니 아마 그 말을 고지고대로 믿으시는 것 같았어요. 여자들이 잘난 본인을 부담스러워해서 지금까지 결혼을 못한 거라면서요. 그러면서 저한테는 또 어찌나 여자를 소개해달라 독촉을 하시던지요. 본인이 그렇게 잘났으면 밖에 나가 마음에 드는 여자를 꼬시든지 선을 보시든지 하면 될 것을 왜 저한테 그렇게 귀찮게 구시는지 모를 노릇이었습니다. 결국 매일같이 졸라대는 성화에 못 이겨 친구 한 명을 소개시켜 드렸어요. 아주버님 사진과 조건을 말해주니
친구는 미쳤냐며 내가 그런 아저씨를 왜 만나냐 기겁을 했지만 제발 내 얼굴을 봐서 한 번만 만나달라 사정사정을 해서 자리가 성사됐습니다. 그렇게 소개팅에 친구를 내보내놓고 어찌나 걱정이 되던죠. 역시나 예상대로 자리가 끝나자마자 화난 친구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내가 너한테 무슨 잘못을 했다고 이런 사람을 소개시켜주냐? 내가 진짜 너라서 참고 넘어가지. 다른 사람이었으면 가만히 안 있었어. 사람이 어쩜 그렇게 재수가 없는지. 옷도 무슨 청자켓에 배바지 같은 걸 입고 나와서는 꼬리꼬리한 냄새도 나는 것 같고. 야, 식당에 앉아있기도 쪽팔렸어. 이제 다신 이런 부탁하지 마. 친구 얘기를 들어보니 정말 가관이더라고요. 일단 옷차림부터 문제였습니다. 보통 소개팅이라고 하면 단정한 옷을 입고 나가잖아요. 그런데 아주버님께서는 다 해지고 낡은 청자켓에 붉은 트레이닝복 바지를 입고 나가셨던 모양이더라고요. 평소에 아무렇게나 옷을 입고 다니시긴 했지만 설마 소개팅 자리까지 그런 경우 없는 복장을 하고 나가실 거라곤 생각도 못했죠. 게다가 첫 만남 장소도 해장국집이었습니다. 물론 뼈 해장국 맛있죠. 저도 평소에 국밥 좋아하고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소개팅 장소는 아니잖아요. 보통 소개팅 자리는 남자가 주도하고 계산하기 마련이니 가자는 대로 따라갔는데 낡은 해장국집으로 데려갔다고 하더라고요. 친구는 그래도 소개팅이니 예쁘게 원피스 차려입고 꾸며 입고 나갔는데 참 민망하기 짝이 없었다고 합니다. 어찌저찌 식사가 시작됐는데 음식물을 넣고 입을 쩍쩍 벌리질 않나, 숟가락을 마구 흔들어 국물을 튕기질 않나, 식사하는 내내 다리를 덜덜 떨고 다 먹은 뼈다귀를 휴지 위에 다 보이게 뱉어두었다고 했어요. 얘기만 전해 들었는데도 정말 몸이 다 떨릴 정도로 싫더라고요. 게다가 대화 내용은 더 가관이었습니다. 본인 생각에 여자는 이래야 한다느니, 이래선 안 된다느니, 전형적인 가부장적 얘기를 꺼내며 첫 만남부터 친구를 평가하고 오늘 입고 온 옷은 조신한 게 마음에 든다느니 되지도 않는 칭찬을 했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본인 같은 남자가 왜 굳이 소개팅을 하는지 이해가 안 되지만 여자들이 워낙 자기를 부담스러워해서 어쩔 수가 없다. 친구 앞에서도 잘난 척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다른 건 다 그렇다 쳐도 비호감에 정점을 찍은 행동은 따로 있었습니다. 밥을 다 먹고 친구는 잠시 화장실을 다녀왔고 아주버님께서는 이미 밖에 나가 계셨길래 자연스레 계산을 마쳤겠거니 하고 가게 밖으로 나서려고 했다고 해요. 그런데 주인 아주머니께서 아가씨 어디가 계산하고 가야지 하고 친구를 불러 세웠대요. 알고 보니 아주버님께서는 본인이 먹은 음식만 계산하고 나가셨다는 겁니다. 정말 세상에 이런 망신이 다 있나요? 당연히 소개팅 결과가 좋지 않을 것을 예상하고 친구에게 부탁했던 일이긴 하지만 이렇게까지 최악일 것이라고는 생각도 못했어요. 친구는 부글부글 끓는 속으로 본인이 먹은 것을 계산하고 짧은 인사만 남긴 채 집으로 쌩 돌아가 버렸다고 해요. 소개팅을 마치고 집에 돌아오신 아주버님께서도 열을 내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여자가 아주 예의가 없다며 본인은 식사를 마치고 카페에 데려가 블랙커피라도 한 잔씩 마시며 얘기를 더 나눌 생각이었는데 갑자기 인사하고 멋대로 집에 돌아가 버렸다 성을 내시더라고요. 사정이 있으면 사정이 있다. 다음에 만날 거면 언제 만나자. 약속을 잡아야지. 무슨 그런 경우 없는 여자가 다 있냐며 화를 내셨고 저는 차라리 아주버님께서 화나신 게 다행이라 생각했습니다. 적어도 제게 다시는 여자 소개시켜달라 부탁하지 않을 테니까요. 그 뒤로 그 친구의 화를 풀어주고 관계를 다시 회복하느라 어찌나 고생을 했는지 몰라요. 결혼 후 시어머니께서는 제게 아주버님의 뒷바라지를 떠맡기셨습니다. 제가 남편하고 결혼을 했지 아주버님하고 결혼을 했는지 구분이 안 될 정도였어요. 입맛은 또 어찌나 까다로운지 제철 재료로 반찬을 해라. 건강이 좋지 않으니 간을 좀 심심하게 해라. 요구사항이 넘쳐났고 하나하나 맞추느라 머리가 아플 지경이었습니다. 게다가 시어머니께서는 제게 아주버님의 속옷 빨래까지 맡기셨어요. 속옷은 꼭 손빨래를 해야 한다며 고집을 하시는데 남의 속옷을 손빨래 해야 한다는 게 영 깨름직하잖아요.
남편도 아니고 외간 남자 속옷을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고통스러운데 짜증나는 일은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성격이 상당히 까다로우셨어요. 완벽주의 같은 것이 있으셨다고 해야 할까요? 정확히 그렇다고 말하기에는 본인이 하는 행위에는 그리 까다롭지 않으셨으니 그저 제가 하는 일이 다 마음에 들지 않으셨다고 볼 수 있겠네요. 일단 가장 기본적인 잔소리는 집안일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설거지부터 얘기해 볼까요? 여러분은 보통 설거지를 어떻게 하시나요? 집집마다 설거지하는 방식이 다르죠. 어떤 집은 세제를 푼 물에 그릇을 담가 놓고 기다렸다가 한 번에 헹궈내기도 하고, 어떤 집은 평범하게 세제로 거품을 낸 수세미로 그릇을 문질러 닦고요. 저 또한 남들과 비슷했습니다. 세제를 묻힌 수세미로 그릇을 닦고 물로 헹구어낸 후 차곡차곡 물이 잘 빠지도록 정리해 뒀어요. 그렇게 특이하지도 않고 이상하지도 않은 방법이었고 특별히 설거지를 못한다고 생각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시어머니께서는 제가 설거지를 이상하게 한다며 화를 내셨어요. 분명 기름기 없이 뽀득뽀득 잘 닦았는데 그런 식으로 그릇을 문지르니 기름때가 안 빠지는 거라며 핀잔을 주셨고 그릇을 겹치지 않게 깔끔하게 정리해 놓았는데도 이렇게 엉망진창으로 그릇을 놓으면 보기 흉하다며 짜증을 내셨죠. 그러면서 본인이 다시 정리하겠다며 그릇을 이리저리 만지셨는데 제가 보기엔 오히려 시어머니께서 정리해 놓은 그릇들이 더 삐뚤빼뚤 보기 흉했습니다. 청소도 마찬가지였어요. 제가 아무리 광나게 바닥을 쓸고 닦아도 시어머니 눈에는 제 눈에 보이지 않는 먼지가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네가 청소를 해놓으면 청소를 한 것 같지 않다며 굳이 본인이 다시 청소기를 돌리셨고 그러면서 신세 한탄을 하셨어요. 기껏 며느리 들이면 뭐하냐, 일만 2배로 한다면서요. 빨래도 제가 개놓은 것은 마음에 드시지 않는다며 다시 펼쳐놓고 접어놓으시고 하다못해 수건 접는 방법도 문제였습니다. 설거지 방법이 집집마다 다르듯이 수건 접는 방법도 각 가정마다 다르잖아요. 저희 친정집에서는 수건을 돌돌 말아 동그랗게 보관하는데 시어머니께서는 제가 접어놓은 수건을 보고는 수건은 사각으로 접어야 한다고 언성을 높이셨죠. 이렇게 접으나 저렇게 접으나 깔끔하게 접어서 보관만 하면 됐지. 접는 방법이 뭐가 중요하냐 한마디 하자 뭘 모르면 말이나 잘 들으라고 짜증을 내시더라고요. 결국 시어머니의 방법에 맞춰 수건을 사각으로 접어 넣었고 수건뿐만 아니라 이런 사소한 것들에서 저와 시어머니는 사사건건 부딪혔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어떻게 해서든 제게서 하자를 찾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았어요. 본인 아들은 아직 결혼은커녕 만나는 여자도 없는데 훨씬 어린 남편이 결혼을 했으니 남편이 눈을 낮춰 어디 모자란 여자를 데려왔다는 생각을 해야 속이 편하셨던 거겠죠. 얘가 대학을 못 나와서 그런가 상식이 좀 부족한 것 같다. 아유, 보통 저 나이 때 애들은 그래도 기본적인 한자 정도는 다 읽지 않니? 아니, 저번에 보니까 가게 간판에 써진 한자도 제대로 못 읽더라고. 간다는 동계산도 자주 실수하고 말이야. 아이, 머리가 좀 나쁜가 싶어. 하긴, 그러니 젊은 나이에 시집이나 온 거 아니겠니? 똑똑한 애였으면 멀쩡한 직업 갖고 그랬겠지. 한 번, 2번은 참겠는데 틈만 나면 상식이 부족하네, 머리가 나쁘네, 멍청하네, 식구들 앞에서 사람 무시를 하는 말을 하시는데 참다 도저히 못하겠더라고요. 어느 날은 식사를 하는데 예전에 돈 계산 실수했던 얘기를 또 꺼내시길래 젓가락을 탁 내려놓고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그건 실수했던 건 어머니께서 애초에 값을 잘못 알려주셔서 그랬던 거잖아요. 그리고 자꾸 대학 안 나왔다고 사람 무시하는데 아주버님도 대학 안 나오신 건 마찬가지 아니에요? 아주버님 능력 좋았으면 아버님 건물 관리인 아니라 번듯한 직장 있으셨겠죠. 아주버님이 직장 없으신 건 운이 안 좋아서 그런 거고 제가 젊은 나이에 시집 온 건 멍청해서 그런 거예요? 저 많이 못 배운 거 맞아요. 근데 어머니께서 그렇게 무시하실 만큼 못난 사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제발 그만 좀 하세요. 제 말에 시어머니께서는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해지더니만 언성을 높이셨죠.
밥을 먹다 말고 소리를 지르시는 통에 밥상에 밥풀이 튀고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그 부모의 그 자식이라고 식사 예절이며 행동이며 아주버님의 비상식적인 행동들은 전부 시어머니를 보고 배운 것 같았어요. 얘가 어디서 감히 내 아들을 들먹이며 눈을 시퍼렇게 뜨고 말댔구냐. 내가 몇 번 지적 좀 한 것이 그렇게 불만이었냐며. 우리 아들이 타고난 능력은 좋은데 운이 없어서 그런 거다. 너같이 타고나기를 부족한 애랑 비교될 것 같냐? 화를 내시는데 똥이 무서워서 피하나 더러워서 피하지 싶어 그저 수저를 내려놓고 자리에서 일어섰어요. 당연히 그날 이후로 시어머니의 구박은 계속됐죠. 참다 못한 저는 결국 남편에게 더 이상은 못 살겠다. 나 어머니랑 같이 못 산다. 분가하자. 아니면 이혼하겠다 선언했습니다. 게다가 문제는 시어머니뿐만이 아니었어요. 시아버지께서는 제가 남편과 결혼을 막 했을 때부터 이미 병상에 누워 계신 상태였거든요. 이전까지는 시어머니께서 시아버지 병수발을 다 하고 계셨지만 결혼 후로 모든 병수발은 자연스레 제 차지가 됐습니다. 시아버지께서는 거동이 불편하셔서 거의 하루 종일 침상에 누워 계셨거든요. 화장실을 가실 때에도 부축이 필요했고 혼자 식사하기도 어려우셔서 매 끼니를 먹여드려야만 했습니다. 사실상 전문 간호인이 필요한 수준이었지만 시어머니께서는 집에 사시지 멀쩡한 며느리가 있는데 왜 굳이 돈을 들여 사람을 불러야 하냐며 제게 모든 일을 떠맡기셨어요. 온갖 굳은 일들은 다 저에게 시키시면서 생색은 꼭 본인이 내셨죠. 이쯤 되니 내가 이 집에 며느리로 들어온 건지 가정부로 들어온 건지 구분이 안 될 수준이었고 결국 견디다 못해 남편에게 분가 선언을 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제 말에 고개를 가로저었어요. 분가는 절대 할 수 없다면서요. 지금까지 고생한 게 있는데 이제 와서 분가를 어떻게 해? 잊었어? 아버지 상가 건물. 지금은 형이 관리하고 있지만 아직 물려주시겠다는 얘기는 없었어. 유언장 같은 것도 없고. 지금처럼 계속 극진하게 모시면 그 건물 우리한테 물려주실지도 몰라. 바로 시아버지 소유의 상가 건물 때문이었습니다. 남편 말대로 시아버지께서는 건물 관리를 아주버님께 맡겨두긴 했지만 엄연히 건물주는 시아버님이셨어요. 시어머니와 아주버님은 이 건물이 자기들 것이라도 되는 듯 의기양양했지만 사실상 정해진 것은 아무것도 없는 셈이었죠. 남편은 그런 틈을 파고들어 본인이 그 상가 건물을 상속받기를 바랬습니다. 그래서 꾸역꾸역 시댁에 붙어 살며 시아버지를 곁에서 모시고자 했던 것이죠. 100번 양보해서 상가 건물 욕심난다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본인 아버지 소유의 건물인데 충분히 그럴 수 있죠. 욕심나는 것도 이해하고 그래서 아버지께 잘 보이려고 하는 것도 이해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왜 아버지께 잘 보이려 노력하는 게 남편이 아니고 저여야 한단 말인가요? 남편은 제가 시어머니께 시달리며 온갖 고생을 하는 걸 다 알면서도 아버지 눈치가 보인다는 이유로 그 어떤 도움도 주지 않았어요. 시아버지 병수발은 말해 뭐예요? 남편은 본인 손으로 시아버지 식사 한 번도 먹여드려 본 적이 없어요. 오직 저에게 당신이 조금만 더 참아라, 조금만 더 고생해라 등을 떠밀 뿐이었죠. 연애 시절 다정하게 생각했던 남편의 성격은 결혼하고 나니 우유부단하고 결정력 하나 없는 성격으로 변하더군요. 분가하지 않으면 이혼하겠다 선언까지 했건만 남편은 저희 사이에 딸을 들먹이며 딸을 아빠 없는 아이로 키울 거냐 짜증나는 소리만 해댔어요. 사실 마음 같아서는 남편 같은 아빠는 없어도 되지 않을까 싶긴 했지만 반푼이어도 어찌됐든 아빠는 아빠니까요. 결국 이번에도 제가 한 수 접고 들어갔고 지옥 같은 시댁살이는 계속됐습니다. 아까 아주버님께서 어디서 이상한 제품을 가져와서 사업을 했다가 망했다고 말씀드렸던 거 기억하시죠? 제 생각에 그 팔랑귀는 시어머니 피인 것 같습니다. 시어머니께서도 정말 귀가 얇으셨거든요. 어느 날은 집에 처음 보는 이상하게 생긴 기계가 있길래 이게 뭐냐 물어보니까 무슨 고주파 치료기라고 하셨어요. 어디다 사용하는 건데요? 물어보니 안마기계 같은 거라고요.
무슨 능력으로 무슨 효과가 있다는데 아무리 들어봐도 순 사기 같았습니다. 얼마를 주고 사오셨냐 묻자 몇백만 원짜리라 답하시는데 기가 찰 노릇이었어요. 딱 봐도 싸구려 같은 게 마감 처리도 제대로 안 되어 있고 무슨 이런 기계를 몇백만 원을 주고 사오셨냐. 이런 비슷한 거 홈쇼핑에서 10만 원 정도면 산다고 말씀드리니까 시어머니께서는 몹시 화를 내셨습니다. 네가 뭘 안다고 그런 소리를 하냐면서 이건 분명 효과 있는 물건이다. 언성을 높이시는 통에 결국 그냥 입을 다물었죠. 역시 예상대로 얼마 안 가 물건은 고장이 났고 시어머니께서는 말없이 치료기를 창고에 처박아 두셨습니다. 치료기뿐만이 아니었어요. 시어머니께서는 틈만 나면 이상한 물건들을 사오셨고 하나같이 제대로 된 것이 없었습니다. 물건만 사오시면 다행이게요. 동네 아줌마들 얘기에 휩쓸려 이상한 곳에 투자까지 하셨죠. 이 얘기를 다시 떠올리려니 아직도 속이 펄펄 끓네요. 시어머니께서는 동네 아주머니들과 하시는 계모임이 하나 있었어요. 여느 계모임이 그렇듯 목적은 친목 도모와 목돈 마련이었죠. 계모임은 오래전에 남편과 사별하고 혼자 지내고 있는 부잣집 사모님이라고 했습니다. 물론 제가 직접 사실 확인을 해본 건 아니지만 진짜인지 거짓인지 알 수가 없죠. 시어머님 말씀으로는 집도 크고 입고 다니는 옷도 다 명품인 게 돈이 꽤나 있는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계모임에는 시어머니 말고도 대부분 자식이 커서 결혼하고 손주까지 있는 나이대의 어머님들이 많이 계셨어요. 그래서 그런지 같이 에어로빅을 한다거나 나들이를 간다거나 활동적인 일을 하기보다는 대부분 만나서 식사를 같이 하고 차를 마시며 수다를 떠는 것이 전부였죠. 솔직히 말하자면 시어머니께서 사오시는 물건들 대부분 계모임 회원들이 추천해 준 것이었기에 그 모임이 그닥 신뢰가 가지 않았습니다. 원래 사람은 끼리끼리라고 귀 얇고 돈 많은 아주머니들이 모여 만든 모임이 아닐까 싶었죠. 세상에 아무리 효과가 좋다고 하더라도 몇백만 원짜리 기계를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척척 사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도 자기 돈도 아니고 병상에 누워있는 남편 주머니에서 나온 돈인데요. 그래도 시어머니께서 계모임에 나가시는 날에는 잔소리에서 해방도 되고 식사를 신경 써서 차릴 필요가 없어 나름대로 장점도 있었죠. 계모임에 나가시는 것 외에는 특별한 취미도 없으셨고 무엇보다 제가 나서서 이래라 저래라 할 부분이 아니었기에 아무리 이상한 물건들을 자꾸 사오신다 하더라도 별 말씀을 드리지 않았어요. 그렇게 지내던 어느 날 일이 터져버린 겁니다. 그날은 웬일로 계모임에서 여행을 떠난다고 하더라고요. 평소 활동적인 일이라고는 전혀 하지 않던 모임이라 조금 의외이긴 했어요. 어디로 여행을 가시는 거냐, 계모임 분들 다 같이 떠나시는 거냐, 여행에 대한 얘기를 물었더니 시어머니께서는 어딘가 수상하게 대답을 얼버무리셨습니다. 어딘가 찜찜한 기분이 들었지만 더 이상 캐무지도 않고 보내드렸죠. 시어머니가 계시지 않는 1박 2일 동안 오랜만에 평화로운 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여행을 마치고 돌아오신 시어머니의 양손에는 이상한 책자들이 가득 들려있더라고요. 한눈에 봐도 상당히 수상해 보이는 책자들이었고 여행 다녀오신 게 아니냐, 이것들은 다 뭐냐 여쭤보니 본인이 투자할 회사 책자라고 하시더라고요. 회사에 투자를 하시겠다고요? 아니, 무슨 회사가 동네 아줌마들한테까지 투자를 받아요? 제대로 알아보시고 결정하시는 거 맞아요? 여행 다녀오신다더니 도대체 어딜 다녀오신 거예요? 시끄럽다. 아이 도대체 네가 뭘 안다고 자꾸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큰 소리냐? 내가 알아서 잘 알아보고 할 거니까 넌 신경 꺼. 시어머니께서는 대화를 거부하시며 그대로 방에 들어가 버리셨고 나중에 시어머니 몰래 책자들을 읽어보니 딱 봐도 다단계 회사 같았습니다. 멋모르는 주부들이나 나이 드신 분들 상대로 대규모 강연 같은 것도 하고 쉽게 돈 벌 수 있는 기회라고 속여서 등을 쳐먹는 곳 같았어요. 아무리 봐도 정상적인 회사로 보이지 않았고 시어머니께 제대로 된 회사가 아닌 것 같다. 투자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라. 아무리 말씀드려도 시어머니께서는 제 말을 귓등으로 들으시는 듯 했습니다.
결국에는 직접 잃어봐야 정신을 차리시려나 생각이 들어 말을 멈추게 됐고, 그렇게 얼마의 시간이 흘렀어요. 역시 제 생각대로 회사는 다단계가 맞았고, 시어머니께서는 투자하신 돈을 전부 잃게 되셨습니다. 거기까지는 예상 범위 내의 일이었지만 시어머니께서 잃으신 돈의 액수가 상상 초월이었어요. 저는 평소처럼 기껏해야 몇백만 원이나 가져다 줬겠지 싶었는데 그동안 모았던 갯돈을 전부 거기에 투자를 하셨더라고요. 입이 떡 벌어지는 금액이었고 골이 아플 정도였습니다. 게다가 그 돈은 시어머니만의 돈이 아니었어요. 알고 보니 그 안에는 저와 남편이 분가하기 위해 그동안 모았던 돈이 포함되어 있더라고요. 정말 좋은 투자처가 있다며 몇 배로 불려서 돌려주겠다는 시어머니의 허황된 말에 속아 저희 남편이 그 돈을 시어머니께 홀랑 줘버렸던 거예요. 다시 생각해도 어이가 없어서 말문이 막히고 가슴이 답답해집니다. 그동안 시어머니께서 말도 안 되는 물건들을 사들이시고 비상식적인 행동을 해오시는 걸 두 눈으로 똑똑히 봐봤으면서 어떻게 그런 피 같은 돈을 그렇게 쉽게 넘겨줄 수가 있었던 걸까요? 남편은 조금이라도 돈을 불려서 하루빨리 분가를 시켜주려 했다는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댔지만 전 정말 절망적인 기분이었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그 소중한 돈을 다 잃어놓고 제게 미안한 기색도 전혀 없으셨어요. 아무리 미친 사람처럼 제가 그 회사 이상하다고 말했잖아요. 다단계 같다고 했잖아요. 소리를 질러봐도 시어머니께서는 이미 잃은 돈을 어디서 다시 구해오냐며 낸들 일이 이렇게 될 줄 알았냐. 개모임 회원들이 확실한 투자처라고 해서 믿고 투자한 거다. 내 잘못 아니다. 뻔뻔하게 적반하장으로 굴었습니다. 살면서 정말 시어머니가 많이 밉고 원망스러웠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지만 그때만큼 죽일 듯이 미웠던 적이 없던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도 멀게만 느껴졌던 분가의 꿈이 더 멀어져 버리고 한동안은 영혼 없는 사람처럼 멍하니 살았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저를 구박하셔도 이상한 물건을 또 사오셔도 아주버님이 눈앞에서 짜증나게 사람을 톡톡 건드려도 반응할 여력조차 남아있지 않았어요. 내가 이런 곳에서 뭘 위해서 살고 있는 걸까 싶고 다 그만두고 멀리 도망가고 싶다는 생각만이 들었습니다. 그러니 차마 도망갈 수도 없었어요. 제게는 어린 딸이 있었으니까요. 시댁 식구들은 정말 너무나 미웠지만 딸을 두고 떠날 수는 없었습니다. 그때는 정말 딸 하나만을 바라보면서 살았던 것 같아요. 갑자기 아파트라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말 그대로야. 너 요즘 지내는 거 보니까 사람이 사는 것 같지가 않아. 그만큼 옆에서 병수발 들었으면 며느리로서 할 거 다 한 거야. 네 시어머니랑 남편을 하는 꼴 보니까 하루 이틀 내로 분가할 것 같지도 않고 너 이제 좀 숨 좀 쉬고 살라고 아파트 하나 샀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친정 어머니께 오랜만에 연락이 왔고 깜짝 놀랄 만한 소식을 전해오셨어요. 저를 위해 아파트를 구매하셨다는 얘기였습니다. 어머니께서 보시기에도 당시에 제가 사람 사는 것 같지 않았나 봐요. 거의 영혼이 반쯤 나가 있었으니까요. 저희 친정은 그리 형편이 넉넉한 편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무리를 해서 저를 위해 아파트를 구해주신 겁니다. 이대로 뒀다가는 무슨 사단이라도 나겠다면서요. 생각지도 못했던 선물에 눈물이 쏟아졌죠. 그동안 시댁 식구들을 돌본다는 핑계로 친정 식구들에게 너무나 무심했구나 싶기도 하고 참 죄송하고 감사한 마음이었습니다. 그렇게 남편에게 친정에서 아파트를 주셨다는 얘기를 전하며 분가를 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어요. 남편이 나오지 않는다면 저 혼자라도 딸을 데리고 나가야겠다고요. 곤란한 기색을 보인 남편은 이번만큼은 제가 져줄 생각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는지 결국 저를 따라 시댁을 나오겠다고 했습니다. 아가, 요즘 무슨 일이 있니? 낯빛이 영 안 좋아 보이는구나. 살도 많이 빠진 것 같고. 그렇게 이사 준비를 하던 어느 날이었어요. 그날은 웬일로 시아버지께서 몸 상태가 조금 괜찮으신 날이었고 오랜만에 제게 얘기를 걸어오셨습니다. 사실 시아버지께서는 치매기가 조금 있으셨던 터라 갈수록 말수가 눈에 띄게 줄어들고 있었거든요.
시아버지께서 자주 오락가락하시고 기억도 잘 못하시니 시어머니께서는 더욱더 뻔뻔하게 구셨고요. 시아버지 식사며 목욕이며 굳은 일을 전부 제게 떠넘겨 놓고 시아버지께서 정신이 조금 말짱하신 날이면 하루 종일 시아버지 곁에 붙어서 알랑방구를 뀌시더라고요. 마치 평소에도 본인이 지극정성으로 간호를 하신다는 듯이요. 그런 시어머니를 보며 남편은 제게도 시아버지께 더 살갑게 굴어보라고 고생은 고생대로 하면서 상가 건물을 못 받게 되면 억울하지 않겠냐. 저를 위하는 척 했지만 실상은 이대로 있다가는 시아버지께서 돌아가시면 상가 건물이 그대로 아주버님 소유가 될까 조바심이 나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시어머니처럼 시아버지께 일부러 아부를 떨거나 하진 않았어요. 애초에 저는 상가 건물 때문에 시아버지를 모시고 있는 것도 아니었고요. 시아버지께서 치매기가 생기기 전에는 시댁 식구들 중에 유일하게 저를 친절하게 대해주신 분이셨거든요. 처음 만나 뵈었을 때부터 병상에 누워 계시긴 했지만 마른 손으로 제 손을 쓰다듬어 주시며 제게 손이 참 곱다, 예쁘다 칭찬을 해주셨던 기억이 납니다. 시아버지 병간호를 시작하고 나서도 나 때문에 네가 고생이 많다. 다른 식구들 몰래 용돈을 쥐어주시곤 했어요. 그런 시아버지라 그런지 간호하는 일이 조금 고되긴 했어도 견딜 수 없을 만큼 싫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게 고생을 하면서도 억지로 분가를 밀어붙이지 않은 이유이기도 했어요. 제가 시댁을 떠나고 나면 시어머니께서 다시 병간호를 시작하실 텐데 보나마나 시아버지를 제대로 돌봐드리지 않을 것이 뻔했거든요. 시어머니께서는 시아버지께 그리 큰 애정이 있어 보이시진 않았습니다. 아들 하나를 데리고 있는 과부였던 시어머니께서는 그저 본인을 먹여 살려줄 남편이 필요했던 것 같았어요. 시아버지께서 돌아가시고 나면 본인 앞으로 상속될 만한 유산도 넉넉했고요. 한마디로 그저 조건에 맞는 남자였던 것이죠. 아니에요, 아버님. 별일 없어요. 오늘은 기분이 좀 괜찮으세요? 바깥에 잠깐 산책이라도 나갈까요? 아니다. 이제 몸 상태가 확실히 예전 같지가 않아.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다. 아버님, 그런 말씀 마세요. 오래오래 사셔서 저희 딸 결혼하는 것까지 보고 가셔야죠. 제 말에 시아버지께서는 아주 오랜만에 희미한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그렇게 잠깐의 대화를 나누고는 또 평소처럼 입을 꾹 다무셨어요. 잠깐이었지만 시아버지와 대화를 나누며 마음이 편해지는 것을 느꼈죠.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아 집을 나가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이삿날이 되어 짐을 싸 친정에서 구해주신 아파트로 꿈에 그리던 분가를 하게 됐어요. 시어머니께서는 이삿날까지 불만스러운 표정이셨지만 저는 더 이상 시어머니 밑에서 고생을 할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결혼 후 처음으로 새 식구가 살게 된 아파트는 참 아늑하고 좋았어요. 저를 감시하고 구박하고 핀잔을 주는 존재가 없다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너무나 편하더라고요. 남편은 분가 후로 상가 건물에 대한 욕심은 접은 듯 보였지만 그래도 아쉽기는 한지 때때로 그 얘기를 꺼냈습니다. 이대로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본인 앞으로 상속될 것이 아무것도 없을 것 같다면서요. 저는 상속받을 게 없으면 뭐 어떻냐. 우리 세 가족 발 뻗고 잘 수 있는 집 있고 생활비 걱정 없이 다니는 직장 있는데 뭐가 문제냐. 이제 더 이상 상가 건물 얘기는 꺼내지 말라 못을 박았고 그렇게 나름대로 평화로운 나날이 계속됐습니다. 네? 아주버님이 결혼을 하신다고요? 그러던 어느 날 아주버님께서 갑자기 결혼을 하시겠다며 집에 여자를 데리고 왔어요. 평생 혼자 살 줄로만 알았는데 세상에 아주버님하고 결혼을 하겠다는 여자가 있다니 정말 놀랄 노자였습니다. 상견례 자리에서 처음 만난 여자는 생각보다 멀끔한 외모에 나이도 어려 보였어요. 이런 멀쩡한 여자가 도대체 왜 아주버님하고 결혼을 생각했지만 알고 보니 여자 집안이 많이 어렵더라고요. 아주버님께서 결혼을 하면 집도 해오시고 아버지께서 돌아가시면 건물이 아주버님 앞으로 상속될 것이란 얘기를 듣고 결혼을 하기로 한 것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사랑 없이 조건만 보고 하는 결혼이었죠.
그러거나 말거나 제가 상관할 바는 아니었고 제가 나간 자리에 이제 저 여자들이 들어와 시어머니 밑에서 각종 고생을 하겠구나 싶은 생각뿐이었습니다. 심성은 착해 보이니 저 대신 부디 시아버지를 잘 모셔주기를 바라는 마음이었어요. 예, 할 말 있으니까 잠깐 둘이 얘기 좀 하자. 그렇게 상견례 자리가 마무리되고 집으로 돌아가는 찰나 시어머니께서 갑자기 저를 불러 세우셨어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시어머니께서 할 말이 있다니 뭔가 불안한 예감이 들었죠. 시어머니께서 제게 하실 말씀이라면 그닥 좋은 소식은 아닐 것 같았거든요. 너희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 말이다. 그걸 우리 아들 신혼집으로 좀 썼으면 하는데. 어차피 너도 우리 집에서 살림 오래 했으니까 우리 집이 더 편할 거 아니니? 나중에 다시 분가시켜 줄 테니까 일단 다시 들어와서 살아.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희 아파트를 왜 아주버님을 드려요? 당장 집을 해줄 만한 여건이 안 돼서 그래. 네 시아버지 돌아가시면 상가 건물 상속 받을 테니까 그때 다시 얘기하고 아무튼 최대한 빨리 짐 빼서 들어와라. 말도 안 되는 말씀 마세요. 저 아파트 아주버님 드릴 생각 없어요. 저희 유일한 재산인데 어떻게 이걸 뺏어가려고 하세요? 그것도 저희 친정에서 무리해서 마련해 주신 걸 양심이라는 게 있으시긴 해요? 어머님 때문에 저희 분가하려고 모았던 돈 다 잃었던 건 생각도 안 나세요? 뭐야? 이게 어디서 이렇게 또박또박 말대답을 하면서 건방지게 정리하고 들어오라면 들어오는 거지 무슨 말이 그렇게 많어? 전 절대 그렇게 못해요. 그동안 저 그렇게 구박하시고 부려먹으신 걸로 모자라세요? 여보, 그만해. 어머니가 그냥 달라시는 것도 아니고 사정이 안 좋으시다잖아. 가족 사이에 이 정도 일은 해줄 수 있는 거 아니야? 뭐? 당신 방금 뭐라 그랬어? 아니, 그렇잖아. 당신, 어차피 아버지 계속 신경 쓰였잖아. 다시 돌아가서 아버지 모시면 당신 마음도 편하고, 당신 지금 아버님 건물 때문에 그러는 거지? 아직도 그 욕심 못 버렸어? 뭐? 건물을 욕심내? 그게 뭔 소리냐? 설마 지금까지 너 네 시아버지 간병했던 거 전부 다 건물 물려받으려고 쇼했던 거니? 아이고, 그렇게 안 봤는데 너 진짜 무서운 애구나. 몸 안 좋아서 누워있는 사람 불쌍하지도 않디? 이 발칙한 년. 제가 미처 대답할 틈도 없이 시어머니께서는 세게 제 뺨을 내리치셨고 충격과 함께 고개가 돌아갔어요. 태어나 처음으로 남에게 따귀를 맞으니 눈앞이 빙글 돌았습니다. 순간 헛웃음이 터져 나오더라고요. 그 다음은 맹렬한 분노였습니다. 도저히 맞고만 있지는 못하겠더라고요. 그렇게 시어머니 뺨을 힘껏 올려 붙였습니다. 시어머니는 그대로 바닥에 나동그라졌고 남편은 놀라 시어머니에게 달려갔어요. 우리 이혼해. 당신도 시어머니도 아주버님도 질릴 대로 질렸어.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한결같아? 무서운 건 내가 아니라 당신들이야. 병상에 누워 계시는 시아버지가 당신들 눈에는 그저 걸어 다니는 유산으로밖에 안 보이지? 당신들이 인간이야? 어떻게 피 한 방울 안 섞인 나보다도 못할 수가 있어? 나 상가 건물 같은 거 필요 없어. 지금까지 아버님 모시면서 단 한 번도 뭘 바라고 해본 적이 없어. 당신들 같은 쓰레기들이랑은 다르니까. 그렇게 저는 몸을 돌려 자리를 벗어났습니다. 눈물이 폭포수처럼 쏟아졌어요. 겨우 이런 끝을 맞으려고 지난 세월 그렇게 참고 살았나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집에 들어오자마자 트렁크에 아무렇게나 남편 물건들을 집어 넣었어요. 뒤늦게 집에 돌아온 남편은 그런 저를 보며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이냐. 많이 흥분한 건 알겠는데 좀 진정하고 다시 얘기를 하자 저를 말렸습니다. 저는 그런 남편에게 트렁크를 집어 던지며 당장 집에서 나가라고 소리를 질렀죠. 더 이상 당신 같은 남자하고는 한시도 함께 있고 싶지 않다고요. 우리 친정 부모님께서 해주신 집에서 당장 나가라 등을 떠밀었고 남편은 그렇게 트렁크를 들고 집 밖으로 쫓겨났습니다. 다음 날 이혼 서류를 준비해 시댁으로 향했어요. 저희 집에서 쫓겨난 남편이 갈 만한 곳은 시댁밖에 없었으니까요. 남편과 확실히 정리하고 시아버님께도 마지막 인사를 드리고 올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도착한 시댁에는 예상 밖의 풍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항상 병상에 누워 계시던 시아버지께서 거실에 나와 계셨던 거예요. 아가 왔니? 얘기 좀 하자. 이리 와서 앉아보렴. 그런 시아버지의 옆으로 시어머니와 남편 그리고 아주버님이 죄인이라도 된 듯 불편한 표정으로 나란히 앉아 있었죠. 시아버님 말씀대로 소파에 앉았고 시아버님께서는 담담히 얘기를 시작하셨습니다. 이혼하겠다는 얘기 들었다. 그동안 혼자서 고생 많았지. 너한테 마지막으로 줄 게 있어. 시아버지께서 제 앞으로 내미신 것은 다름 아닌 상가 건물의 명의 이전 서류였어요. 생각지도 못했던 상황에 너무나 놀라 말문이 턱 막히더군요. 다른 가족들도 마찬가지였는지 다들 아버지 하며 몸을 일으켰어요. 그런 가족들에게 시아버지는 호통을 치셨습니다. 여기서 이 건물을 물려받을 사람이 저 말고 또 누가 있냐면서요. 그동안 본인 병상에 누워있는 동안 한 번이라도 제대로 들여다본 적 있느냐, 하루빨리 죽기만을 바라지 않았느냐, 언성을 높이시는데 누구 하나 제대로 대답하질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아버지께서는 제게 거절하지 말고 받으라며 어차피 본인은 이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말씀하시는데 바보같이 눈물만 계속 흘렀어요. 아버지, 어떻게 아버지 아들이 아니고 피 한 방울 안 섞인 여자한테 이러실 수가 있어요? 정말 너무하세요. 시끄럽다. 너 빨리 가서 도장 가져와. 이혼 안 하겠다고 버티지 말고 빨리 서류에 도장 찍어. 저 이혼 못합니다. 아니, 안 해요. 이런 썩을 놈의 자식이. 아버지께서는 말을 끝까지 마치지 못하고 그대로 뒷목을 잡으시며 쓰러지셨어요. 가족들 모두 놀라 그런 아버지께 달려들었고 급하게 구급차를 불러 병원으로 모시고 갔지만 시아버지께서는 그대로 눈을 감으셨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날 그렇게 멀쩡히 일어나셔서 말씀을 하셨던 것이 기적 같아요. 그동안 곁에서 아버님을 모신 저를 위해서 아버님께서 마지막 남은 힘을 쥐어 짜내셨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게 아버님이 돌아가신 뒤로 남편도 최소한의 양심이라는 게 있었는지 이혼 서류에 별 말 없이 도장을 찍어줬죠. 아파트도 상가 건물도 그 어느 것도 준비하지 못한 아주버님은 당연히 파혼을 당했습니다. 사실 이 과정에서 제가 한 역할이 컸어요. 아주버님과 시어머니께서는 뻔뻔하게도 아무것도 준비하지 못했으면서 그대로 결혼을 진행하려고 했던 거죠. 완전히 사기 결혼이었어요. 제가 어떻게 그 꼴을 두고 보겠습니까? 당연히 여자에게 아주버님이 아파트는커녕 물려받을 유산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전했고 여자 측에서는 몹시 화를 내며 길길이 뛰었다고 하더라고요. 이거 완전 사기꾼 아니냐. 가진 건 쥐뿔도 없으면서 무슨 자신감으로 결혼을 하려고 했냐. 생긴 대로 꼴값을 떤댔다가 어쨌다가. 아무튼 그 말을 듣고 아주버님께서는 큰 충격을 받으신 모양입니다. 그런 일들을 다 겪고도 아직도 본인이 잘났다고 큰 착각에 빠져 있었거든요. 면전에 대고 그런 말을 들었으니 어느 정도 현실을 깨닫고 정신을 좀 차렸을지도 모르겠네요. 그렇지만 정신을 차렸건 못 차렸건 아마 앞으로도 아주버님께서는 절대 결혼 같은 건 꿈에도 못 꿀 거예요. 그런 외모에 그런 성격에 조건마저 봐줄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세상에 어떤 미친 여자가 결혼을 하려고 들겠어요. 그렇게 아들 싸고 돌며 키우셨던 시어머니께서 늙어 죽을 때까지 뒷바라지를 하며 살아야겠죠. 이혼 후 저는 시댁 식구들과 완전히 연락을 끊었고 친정 부모님께서 구해주신 아파트에서 딸과 둘이 함께 살고 있습니다. 남편에게서는 딸을 보고 싶다는 핑계로 간간히 연락이 왔지만 딸이 아빠가 보고 싶지 않다 대놓고 답하니까 충격을 받았는지 이제 아예 연락이 없어요. 잘된 일이죠. 솔직히 말해서 남편 같은 아빠는 있으나 없으나니까요. 어떻게 그런 훌륭한 아버지 밑에서 남편 같은 인간도 덜 된 쓰레기가 나왔는지 아직도 미스터리입니다. 특별히 일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시아버님께 물려받은 상가 건물에서 나오는 월세 덕에 먹고 살 걱정은 없어요. 딸이 등교할 시간에 맞춰 일어나 아침을 차려주고
딸이 학교에 가 있는 동안 여유롭게 차 한 잔 마시고 느긋하게 집안일도 하고 산책도 하며 기다리다가 딸이 학교 후 돌아오면 같이 수다도 떨고 맛있는 저녁도 먹고 포근한 잠자리에서 아무 걱정 없이 잠드는 요즘이 너무나 행복해요. 정말 긴 세월 동안 숨 죽이며 스스로를 옥죄고 살아왔던 것 같아요. 이제는 지난 세월의 서름은 다 잊고 마음 편하게 살아보고 싶어요. 항상 채널에 올라오는 사연들을 보면서 같은 서러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시원하게 복수하는 것을 보고 대리만족만 해왔었는데, 저도 이렇게 제 사연을 쓰는 날이 오다니 사람 인생 참 모르는 거네요. 예전에 저처럼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시는 분들께도 반드시 행복한 날이 올 겁니다. 비가 온 후에는 언제나 맑게 개는 법이니까요. 우리 모두에게 언제나 행운이 가득하기를 바라며 글 마칠게요. 사연 들어주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딸 하나, 아들 하나, 두 아이의 엄마이자 출판사에서 일하고 있는 30대 후반 여성입니다. 원래는 잡지팀에서 일을 했었지만 결혼하고 바로 아이가 태어나면서 다니던 직장도 그만둬야 했죠. 전업주부로 살던 제가 다시 사회생활을 시작한 것도 얼마 되지 않았답니다. 결혼이란 것에 큰 감흥이 없던 저는 일과 사랑에 빠진 것 같다는 소리를 많이 들었어요. 잡지를 만든다는 것만큼 매력적인 일이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랬던 제가 부모님이 권하시는 선자리에 나가 남편을 만나고 6개월 연애하다가 자연스럽게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뭐가 그렇게 빨라 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수 있겠지만, 뭐 어차피 결혼 전자를 소개받은 사람이고 부모님들끼리도 건너 건너 알고 지내시는 사이라서 큰 고민이 없었어요. 거기다 남편이 딱 제 이상형이었거든요. 평범한 사람, 정상적 사고를 하는 평범한 사람이 제 이상형인데 저희 남편이 평범 그 자체였거든요. 물론 위로 시누이가 둘이나 있다는 것이 솔직히 걸리긴 했어요. 원래 때리는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더 미운 법이잖아요. 그래서 고민을 좀 했지만 둘 다 지방에 살고 있다기에 만나봤자 1년에 몇 번이나 되겠나 싶어서 그냥 넘겼죠. 세상 일 어떻게 될 줄 알고 그렇게 생각했는지 모르지만 당시에는 그게 큰 문제라고 생각이 전혀 안 들었답니다. 결혼 준비를 하면서 살짝 위기가 오기는 했어요. 결혼을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하면서 말이죠. 심플, 간단, 명료. 이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한 저한테 선택할 것들이 너무 많은 결혼 준비는 말 그대로 대환장 그 자체였거든요. 거기다 시누이들의 감나라 배나라 하는 훈수에는 진짜 머리가 터질 것 같았답니다. 아니 지방에 있다는 사람들이 왜 그렇게 자주 올라오는지 미치겠더라고요. 그날은 예식 때 입을 옷을 맞추는 날이었습니다. 저와 남편은 따로 얘기를 해둔 것이 있었는데 시누이들이 다짜고짜 저를 시댁으로 부르는 거예요. 올케는 살집이 있으니까 웨딩드레스는 이쪽이 더 낫지 않아? 그래, 좀 가리는 걸로 가자. 올케 눈에 예쁜 걸로 정하면 나중에 사진 보면 후회한다. 그냥 우리가 권해주는 걸로 해. 형님들, 저희 웨딩드레스 안 입어요. 저희 스몰 웨딩으로 가족이랑 지인 몇 분만 모시고 하자고 얘기 끝났는데 얘기 못 들으셨어요? 뭐야? 아이, 그 말이 그럼 진심이었다고? 제가 남편과 결혼을 결심한 이유 중 하나가 저와 생각이 비슷하다는 점 때문이었죠. 번잡스러운 것 질색하고 책 좋아하고 자기 시간을 소중히 여기는 점. 이것들이 너무 잘 맞았죠. 심지어 자기 시간을 보내는 방법도 비슷해서 연애할 때 진짜 편했거든요. 남편과 하는 데이트는 힐링타임이나 마찬가지였죠. 결혼식이란 존재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였고요.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축복보다는 진심으로 덕담 건네주실 분들과 하자는 생각이 완전 똑같았습니다. 그래서 웨딩드레스는 생략하기로 했어요. 올케는 무슨 여자가 웨딩드레스 로망이 없어? 아, 이때 아니면 언제 큰돈 써서 드레스 입어본다고? 그런가요? 저희는 집에 좀 더 투자하기로 얘기를 했어요. 형님들께서 신경 써주신 건 고맙지만 저희 예식은 저희끼리 이미 결정했어요. 아, 뭐야? 아, 그럼 엄마도 허락했다는 거야? 그 말도 안 되는 결혼식을?
제가 듣기로는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준비 중인데 아닌가요? 형님들은 시어머니께서 어떻게 허락을 해주실 수 있느냐고 짜증을 내셨지만 저야 남편한테 그렇게 하자고 들었을 뿐 자세한 내막은 몰랐죠. 궁금하지도 않았고요. 시누이들은 그 뒤로도 자기들끼리 계속 투덜대면서 제가 세상 물정을 모른다느니 결혼식이 여자한테 어떤 의미인지 생각조차도 안 한 것 같다는 등 쉬지 않고 잔소리를 하셨습니다. 솔직히 결혼은 저와 남편이 하는 건데 예식을 어떻게 할지 왜 신우들이 더 난리인지 조금도 이해가 되지 않았죠. 곧 남편이 벌겋게 열이 오른 얼굴로 도착했어요. 남편은 절 보자마자 약속 장소가 왜 여기로 바뀌었냐고 묻더군요. 하지만 제 질문에 미처 대답도 하기 전에 시누이들이 득달같이 달려들어 결혼식 얘기를 했습니다. 남편 역시 저와 같은 반응이었어요. 어머니도 허락하셨는데 뭐가 문제야? 그리고 우리가 예식을 어떻게 할지 누나들이 무슨 상관이라고. 아, 이 사람을 여기로 불러? 이 자식이 말하는 것 좀 봐. 누나들이 무슨 상관이라니? 그리고 아니 물어볼 말이 있으니까 집으로 불렀지. 그게 지금 누나한테 눈 동그랗게 뜨고 대들 일이야? 아, 됐어. 누나들은 제발 가만히 좀 있어. 알아서 할 테니까. 남편은 무표정한 얼굴로 시누이들에게 할 말만 딱 하더니 제게 나가자고 했죠. 그날 남편과 저는 예식 때 입을 옷은 물론 예물과 신혼집에 넣을 것들을 정하기로 했었거든요. 할 일이 태산인데 시누이들 때문에 늦어졌으니 남편도 저도 많이 답답했어요. 남편은 앞으로도 시누이들이 뭐라고 하건 적당히 걸으라고 알려줬어요. 하지만 제 입장에서 어디 그게 쉬운가요? 시누이들이 얼마나 별난지 자기들 말 들어주지 않으면 들어줄 때까지 사람을 달달 볶는데 무슨 수로 거르겠어요. 저는 알겠다고 했지만 자신은 없었습니다. 시누이들과의 전쟁은 신혼여행을 다녀오고 나서부터 바로 시작됐습니다. 당연히 결혼식이 끝나고 집으로 내려갔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시누이들이 떡하니 시댁에 있는데 정말 어처구니가 없었죠. 게다가 저희를 기다린다는 것에 다른 목적이 있더라고요. 사람이 정말 속물이다 싶은 생각이 들었죠. 저한테 면세점에서 사오라고 뭘 한가득 시키더라고요. 그랬으면 돈이라도 주던가 그것도 없이 목록을 딱 적어서 사오라는데 진짜 제가 신혼여행지에서 얼마나 당황했는지 몰라요. 저희는 시어머니께 먼저 인사를 드리고 면세점에서 구입한 선물을 시어머니께 드렸어요. 시어머니께서는 살짝 뭔가를 기대하시는 눈빛이 역력했죠. 아이고, 이번에 집에 돈이 많이 들었다면서 뭘 또 이런 거를. 마음에 드세요, 엄니? 그이한테 어머님 취향 물어도 관심이 없다고만 해서 그냥 제가 어머님께 어울릴 만한 것으로 샀거든요. 너무 예쁘다. 세상에 잘 가지고 다닐게. 어디 좀 봐요. 엄마 뭐야? 이거 어느 브랜드야? 옳게 적어도 시어머니 선물인데 좀 더 성의를 보일 수는 없어? 국내에 들어오지도 않는 브랜드라니. 신우이는 브랜드를 확인하더니만 어떻게 이런 걸 사올 수 있냐는 말부터 하더군요. 그리곤 유명 브랜드들을 줄줄이 나열하면서 적어도 선물을 할 생각이면 이 정도는 돼야 한다고 훈계를 하셨죠. 하지만 제가 사온 브랜드는 한국에 아직 들어오지 않았지만 곧 런칭된다는 정보를 패션 화보를 준비하는 지인에게 들었던 터라 일부러 발품을 팔아서 준비했던 것이었죠. 당연히 시누이들이 그런 것까지 다 알고 있을 리 없다고는 생각하고 그냥 넘어갈까 싶었어요. 하지만 시누이들의 잔소리가 계속되자 시어머니 표정이 점점 안 좋아지시는 것이 선물을 하고도 마음이 불편하더라고요. 곧 보시게 될 거예요. 지난주에 계약이 끝난 브랜드거든요. 이 브랜드 화보를 담당하는 지인이 알려줬으니까 확실한 정보고요. 그럼 아직 국내에 몇 안 들어왔겠네? 네, 저도 지인한테 들은 얘기지만요. 제 말에 바로 안색이 환해지시는 시어머니께서는 시누이에게 모르면 가만히 있으라고 잔소리를 하고는 벌떡 일어나서 가방을 이리저리 걸쳐보시더니 상당히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으시며 친구들 만나는 자리에 가지고 나가야겠다고 하셨어요. 시어머니 얘기를 가만히 듣고 있던 신우들은 한풀 꺾인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저의 착각이었죠. 신우들은 잔뜩 기대에 부푼 얼굴을 하고는 자기들이 시킨 일은 잘했는지 물었습니다.
그리고는 자신들 선물부터 빨리 내놓으라고 했어요. 사실 남편이 귀찮으니까 그냥 화장품으로 통일하자고 해서 그냥 면세점에서 잘 나간다는 소문난 화장품들 사왔거든요. 저는 살짝 위험하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어머니 가방을 보고도 이렇게 난린데 화장품을 보고 좋게 넘어가지 않겠다 싶었죠. 첫날부터 뭐가 이렇게 일이 꼬이나 하고 있는데 깜짝 놀랄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가만히 있던 남편이 나선 거죠. 누나들 선물은 내가 화장품으로 골랐어. 맨날 피부 걱정하면서 피부과 다니지 말고 집에서 관리나 좀 하라고. 뭐? 화장품? 야, 이건 국내에서도 돈만 있으면 쉽게 구할 수 있잖아. 이걸 지금 선물이라고 내놓는 거야? 옳게. 옳게 진짜 우리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 이게 뭐야? 내 말 안 들려? 내가 샀다니까. 이 사람은 쇼핑센터 가서 이것저것 보던데 누나들한테 필요한 걸로 사야지 싶어서. 마음에 안 들면 이리 주고. 너 진짜 결혼하더니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변하냐? 전에는 누나들한테 말 한마디도 못하더니 이젠 아주 누나를 잡아먹을 기세다? 선물 받기 싫으면 말고 난 누나들 생각해서 사온 거니까. 여보, 그만해요. 좋은 마음으로 사왔으면서 왜 마음에도 없는 말을 해요. 형님, 그러지 마시고 받아주세요. 신우들은 신경질적인 모습으로 선물을 받아들었어요. 그러고는 자신들이 시킨 것을 달라고 손을 내밀었죠. 저는 신우이들에게 영수증을 먼저 내밀었습니다. 신우이는 어이없다는 듯이 이게 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 반응에 당황스러웠던 것은 오히려 저였습니다. 아니, 이 상황에서 그런 반응이 말이 되냐고요. 저는 영수증이라고 말씀드리면서 돈을 주지 않으셨다고 말했죠. 제 말에 신우이는 기분이 상한 듯이 헛웃음을 짓더라고요. 지금 우리한테 돈을 받으려는 거야? 선물이라고는 고작 화장품 쪼가리 던져주면서? 화장품 쪼가리라뇨, 형님. 말씀이 너무 심하세요. 화장품이 마음에 들지 않으신 것은 알겠는데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는 없죠. 그리고 형님께서 사오라고 시키셨으면 당연히 돈을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봐, 옳게. 눈치가 왜 이렇게 없어? 우리 돈 주고 살 거면 뭐하러 사오라고 하겠어? 누나 미쳤어? 우리는 돈이 남아 돌아? 무슨 큰일 난 것처럼 연락 와서는 꼭 사와야 한다고 당부하더니 돈을 못 준다니. 그럼 누나도 받을 생각 하지 마. 내가 어이가 없어서. 남편은 화가 났는지 다 필요 없다고 하고는 제 팔을 잡아 끌었어요. 그리고는 내일 출근해야 하니 그냥 가보겠다고 말했죠. 시어머니께서 당황하시며 왜 이러냐고 하셨지만 남편은 단호한 얼굴로 짐을 챙겼습니다. 시누이들은 이렇게 가면 어떻게 하냐고 저를 붙들었지만 저도 슬쩍 밀쳐내며 못 이기는 척 남편을 따라 나섰죠. 그렇게 저희 집으로 돌아온 남편과 저는 그저 이런 상황이 어이가 없어서 그냥 마주보고 웃고 말았답니다. 물론 며칠 뒤 신우들에게 연락이 와서 입금할 테니 자신들이 사오라고 한 것들을 보내라는 연락이 왔고 저는 입금 확인을 하자마자 바로 보내드렸어요. 그렇게 나름 첫 번째 위기는 넘겼답니다. 그 일이 있고 나서 한동안은 정말 조용했어요. 큰 신우는 전주에, 작은 신우는 강릉에 계셨기 때문에 좀처럼 만나는 것이 쉽진 않았거든요. 어떻게 보면 저한테는 다행이기도 했고요. 시어머니의 변덕만 맞춰주면 됐으니까요. 하지만 저의 평화는 그리 길지 않았습니다. 갑자기 큰 신우에게서 연락이 와서는 너무나도 충격적인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름 방학 동안 자신의 아이들을 보내줄 테니 좀 봐달라고 말이죠. 당시 막 임신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던 상황이라 저는 곤란하다는 얘기를 했지만 막무가내였어요. 남편까지 나서서 차라리 시댁으로 보내라고 했지만 큰 신우는 무조건 저희 집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형님, 갑자기 저희 집에 보내시겠다뇨. 그것도 둘 다 제가 아직 임신이 안정기가 안 돼서 어떻게 챙겨줄 수가 없어요. 병원에서 조심해야 한다고 해서 회사도 그만뒀고요. 회사 그만뒀으면 집에서 계속 있단 말이잖아. 그럼 더 잘 됐네. 애들 서울에서 방학특강 듣게 할 건데 옳게 내가 바로 옆이더라고. 차 태워주면 15분? 형님, 그럼 형님도 올라오셔서 한 달 살기를 하시면 되잖아요. 그걸 왜 저한테 시키세요? 내가 설마 놀겠어? 할 일 많아 나도. 그리고 옳게.
아무리 임신했다고 해도 너무 움직이지 않으면 그것도 몸에 나빠. 운동한다 생각하고 애들 학원에 좀 데려다 주고 데리고 와. 큰 신우는 제 말이 들리지도 않는 사람처럼 자기 할 말만 하고는 전화를 끊었죠. 저는 다시 전화를 걸었지만 큰 시누이는 제 전화를 피하는 듯 받지 않았어요. 어지간하면 제 선에서 해결하고 싶었지만 도저히 말이 통하지 않는 것 같아 결국에는 남편에게 이 일을 어떻게 하느냐고 의논을 했죠. 남편은 불같이 화를 내면서 어디다 애를 맡기냐고 난리가 났고요. 남편은 자기가 해결하겠다고 했지만 큰 시누이는 남편의 전화도 받지 않았어요. 그리고는 주말에 바로 아이들만 덜렁 저희 집으로 보냈고요. 저는 저희 집 문 앞에 서 있는 두 아이들을 보고 정말 이제 한숨만 나왔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2학년인 두 아이들은 자신들도 난감한 상황이라는 것을 아는지 미안한 얼굴을 하고 있더라고요. 진짜 만약 형님처럼 막무가내로 행동했다거나 뻔뻔하게 나왔더라면 아마 시댁으로 보냈을 텐데 애들이 죄송합니다 하고 서 있는데 차마 할머니 댁으로 가라는 말은 안 나왔어요. 저는 우선 아이들을 집으로 들어오게 하고는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죠. 바로 날라오더라고요. 외삼촌 죄송해요. 진짜 엄마가 저희가 분명 학원 옆에 한 달 살기 얻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는데 외숙모 임신했다는 얘기 듣고 둘이서 원룸이면 적당히 지낼 수 있지 않겠냐 싶었거든요. 진짜 내가 어휴 너희들 앞에서 할 말은 아닌데 참. 외숙모 죄송해요. 진짜 저희 학원에서 하루 종일 있을 예정이거든요. 그냥 잠만 좀 재워주시면 안 될까요? 저희도 엄마랑 말이 안 통해서 더 이상은 못하겠어요. 오늘 온다는 얘기를 못 들어서 손님 방 정리를 못했어. 기다려봐. 아니에요, 외숙모. 저희가 할게요. 외숙모 움직이지 마시고 좀 쉬세요. 그리고 저희 아침에 시리얼 먹고 다녀서 그냥 알아서 할게요. 진짜 잠만 재워주시면 돼요. 아이들이 마치 죄인이라도 된 것처럼 행동하는데 마음이 너무 불편하더라고요. 사실 큰 신우가 문제지 아이들이 무슨 죄겠습니까? 저는 그런 문제는 신경 쓰지 말고 이왕 공부하러 왔으면 열심히 하라고만 했죠. 남편은 아이들에게 손님방을 내어주고는 연신 제게 미안하다고 사과를 했어요. 저는 이미 벌어진 일을 어떻게 하겠냐고 대답했지만 큰 신우에게 화가 난 것은 좀처럼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께서도 이 소식을 듣고는 바로 저희 집으로 오셨고요. 저는 그래도 시어머니께서 큰 신우에게 한 소리 해주길 바랐죠. 하지만 쇼킹하게도 시어머니께서는 큰 신우 편을 드셨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다 큰 애들 손이 가면 얼마나 가겠냐며 저더러 한 달 동안 잘 챙겨주라고 말씀하셨어요. 아이들만 보면 기꺼운 마음으로 챙겨주고 싶은 마음 가득이었는데 시어머니께서 그렇게 나오시니 딱 마음이 상하더라고요. 하지만 저의 기분 따위는 안중에도 없던 시어머니께서는 애들 공부를 잘해서 의대를 갈 아이들이니 먹는 것부터 잠자리까지 신경을 많이 쓰라고 신신당부를 하셨죠. 그리고는 큰 신우가 제게 말했던 것과 똑같은 얘기를 하더라고요. 소름이 돋을 정도였습니다. 그렇게 시어머니께서 제게 잔소리만 남기고 가버리시고 피곤한 몸으로 소파에 누웠어요. 진짜 온몸이 나른했죠. 잠시만 잠든다는 것이 저도 모르게 그냥 푹 자버리고 말았답니다. 눈을 떴더니 주방에 사람이 있더라고요. 조카들이었죠. 저는 너무 놀라서 무슨 일이냐고 물었지만 조카들은 빙긋 웃기만 하더니 저녁 먹자고 저를 식탁에 앉히더라고요. 집에서도 종종 해먹는다며 부대찌개를 끓였다고 권하는데 진짜 너무 맛있더라고요. 저희 집에서도 매일 저희들끼리 밥 해먹고 그래요. 아침이든 저녁이든 그러니까 외숙모 저희 전혀 걱정하지 마시고 외숙모 컨디션만 신경 쓰세요. 진짜 지금이 엄청 중요하다고 들었거든요. 그런 얘긴 다 어디서 들었어? 혹시 산부인과 전공할 생각이야? 엄마는 무조건 성형외과라고 하지만 전 산부인과 선택하고 싶어서요. 우선은 의대부터 들어가는 게 우선이겠지만요. 전 요리사요. 형은 아무것도 안 했어요. 다 제가 했지. 조카들이 투닥거리면서 함께 저녁을 먹는데 기분이 묘하더라고요. 나중에 우리 아이가 태어나면 이런 분위기로 얘기할 수 있을까 살짝 로망이 생기기도 하더라고요. 우리 아이도 조카들처럼 컸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고요. 저는 그날 이후 조카들과 정말 재밌게 생활했답니다.
다만 중간중간 전화가 와서 저를 뒤집는 큰 신호만 아니었으면 말이죠. 아이들을 보내두고 일주일 정도 지나고 나서야 큰 신우에게서 연락이 오더라고요. 적어도 아이들 챙겨줘서 고맙다는 말 정도는 할 줄 알았는데 대뜸 애들 아침은 잘 챙겨 먹이는지 아이들 매일 데려다 주는지부터 묻더군요. 저는 기가 차서 좋은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이 스스로 잘 하고 있다고만 했죠. 그랬더니 무슨 용가리 불쇼도 아니고 전화 너머로 소리를 지르면 난리도 아니더라고요. 아니, 내가 어려운 일 해달라고 한 것도 아닌데, 옳게 어떻게 그래? 애들 아침 챙겨주는 게 그렇게 힘들어? 밥 차리고 간단한 국 좀 끓이면 되는데, 애들 공부하는데 체력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 아니, 집에서 하는 것도 없으면서? 형님, 애들이 집에서도 시리얼 먹고 다녔다고 아침을 거절하던데요? 그리고 애들 체력은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저녁마다 헬스장 보내서 운동시키고 있으니까. 평소랑 방학이 같아? 아이, 특강에 본 수업에 하루 종일 공부한다고 고생하는데 진짜 옳게도 너무한다. 어? 어떻게 애들한테 그렇게 매몰차게 행동한대? 애도 가졌다면서 모성애라고는 조금도 없어? 큰 신우의 말이 거듭될수록 저는 점점 뒷목이 당겨오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더 이상 말을 섞었다가는 제가 그대로 쓰러질 것 같아서 그냥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큰 신우는 바로 다시 연락이 왔지만 받지 않았죠. 저는 숨이 거칠어질 정도로 화가 나서 가라앉히기 위해 몇 번이나 심호흡을 했답니다. 하지만 좀처럼 화를 가라앉히는 것이 힘들었죠. 혹시 아이들을 보고 괜히 화를 쏟아내면 어떻게 하나 걱정했는데 또 아이들 보니까 그런 생각은 들지 않았어요. 그렇게 한 달의 시간을 보내고 저는 다시금 평화를 찾았습니다. 조카들은 이곳에서의 생활이 좋았는지 종종 제 안부를 묻는 문자도 보내주고 살뜰하게 챙겨주더라고요. 귀엽게도 말이죠. 그래서 그 뒤로 방학마다 저희 집에서 보내게 됐지만 크게 신경 쓰진 않았습니다. 배가 점점 불러오면서 친정에서도 종종 집으로 찾아오는 일이 많아졌어요. 검소함을 부르짖는 아버지께서 전혀 생각 못할 모습으로 오셨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잘 모르는데 저희 아버지께서 진짜 알부자시거든요. 강남에 노른자 땅도 여러 가지고 계시고 건물도 있으시고요. 하지만 워낙 그런 것들을 표시 내는 분이 아니셔서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냥 퇴직하고 유유자적하는 노인네로만 보인답니다. 실제 저희 시댁 식구들은 저희 아버지께서 그런 사람인 줄 알고 계셨고요. 하여튼 그런 아버지께서 외손주가 생긴다고 생각하니 괜히 기분이 좋으신지 오실 때마다 양손 무겁게 오시더라고요. 깜짝 놀랄 정도로 말이죠. 그 중에는 가끔이지만 제게 주는 선물도 있었습니다. 아버지, 이 가방 뭐예요? 어디서 사셨어요? 이번에 너희 엄마랑 네 오빠 내외랑 프랑스 다녀왔잖니. 거기서 큰애가 너한테 잘 어울리겠다고 하나 사주라고 하더라. 임신했다고 애기 용품만 사주면 너무 속상하다고. 그리고 거기 그 옆에 큰 상자, 그건 큰애가 전해주라고 한 거다. 무슨 기저귀 가방이라는데 비싸기만 하지 다 거기서 거기인 것 같은데 큰애가 얼마나 시간을 들여 고르는지 나뭔 참. 언니가 고생했네. 아버지 같은 시아버지 모시고 프랑스라니. 이왕 가셨으면 좀 즐겁게 구경하시지. 또 돈만 비싸지 볼 것 없다 소리 하셨던 건 아니죠? 제 대답에 움찔하신 아버지는 어머니가 워낙 좋아해서 그런 말 할 틈 없었다고 하시면서 멋쩍게 웃으셨습니다. 저는 아버지가 선물이라고 주신 가방을 보고 입이 떡 벌어졌죠. 무려 에르메스 가방이더라고요. 딸이 임신했다고 이런 가방을 사다 주실 것이라고는 생각지도 못했거든요. 언니가 선물해준 기저귀 가방도 진짜 아까워서 어떻게 쓰나 싶을 정도였고요. 아버지께서는 제가 너무 놀란 눈으로 보니까 아끼지 말고 잘 들고 다니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건강에 몸 관리만 잘하라고 말씀하셨죠. 기분이 묘하더라고요. 시간은 정말 빨리 흘러 저는 큰 탈 없이 아이를 출산할 수 있었습니다. 딸아이는 남편을 꼭 닮았어요. 남편은 싱글벙글한 얼굴로 진정한 딸 바보였답니다. 거기다 방학마다 학원 때문에 올라온 조카들도 아주 눈이 반짝이면서 딸아이만 바라보고 있었죠. 나름 평화로운 시간들이 이어지고 있었어요. 조카들이 무슨 말을 했는지
큰 신우도 더 이상은 제게 전화를 걸어서 애들한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말도 없었고요. 신우들끼리 무슨 약속이라도 했는지 큰 신우가 조용하니까 이번엔 작은 신우가 난리였죠. 그쪽은 좀 더 했던 것이 무슨 일이 있는지 모르지만 이혼을 하겠다고 하고는 덜컥 시댁으로 왔더라고요. 시어머니께서는 무슨 이혼이냐고 난리셨지만 작은 신우는 더 이상은 못 산다고 막무가내였죠. 저는 참 큰 신우나 작은 신우나 똑같이 다른 사람 생각은 일도 안 하고 산다 싶었지만 별다른 말 없이 가만히 있었죠. 그런데 처음 그렇게 이혼을 반대한다는 시어머니께서는 갑자기 무슨 바람이 불었는지 당장 이혼하라고 부추기더라고요. 뭐 그거야 작은 신우 사정이니까 저와는 상관이 없었죠. 하지만 일이 너무 이상하게 돌아가더라고요. 신우이가 너무 충격적인 말을 하더라고요. 갑자기 시댁이 아닌 저희 집에서 지내겠다고 말이죠. 그것도 아이까지 데려와서요. 저는 너무 어이가 없었습니다. 누나가 왜 우리 집에 온다는 거야? 아니, 이혼을 해서 올라올 거면 본가에서 지내면 되잖아. 지금 우리도 정신 없어. 애 키운다고 바쁘다고. 너 누나 이혼한다고 무시하냐? 아니, 언니네 애들도 방학마다 여기 올라와서 지낸다며. 나는 왜 안 되는데? 형님, 무슨 말도 안 되는 비교를 하세요. 애들이야 공부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있고, 그리고 형님께서 여기 꼭 오실 이유도 없으시잖아요. 왜 없어? 나도 이제 취직해야 되는데 여기서 알아보려고 그런다. 왜? 미쳤어? 왜 여기서 알아보는데? 헛소리 하지 말고 본가에서 지내. 우리도 애 키우느라 정신없어. 거기다 내가 말을 안 했는데 이 사람 홀몸도 아니거든? 그러니까 헛소리 하지 마. 남편은 버럭 소리를 지르며 천천히 말씀드리기로 한 얘기까지 거침없이 해버렸어요. 큰애가 돌이 되기도 전에 둘째를 가질 것이라고는 생각도 못했는데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되어버렸죠. 작은 신우는 처음 듣는 얘기에 약간 당황한 것 같았지만 자기가 옆에서 저를 챙겨주겠다고 나서면서 무조건 저희 집에 있겠다고 떼를 쓰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워낙 남편이 강하게 나오니 작은 신우는 조용히 물러나더군요. 하지만 저는 본능적으로 이 일이 끝이 아닐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미국으로 이민을 간 친구가 한국으로 들어왔다고 저희 집에 놀러 왔어요. 중학교까지 같은 학교를 다니다 고등학교를 떨어져서 다녔는데 갑자기 고등학교 2학년 때 이민을 갔거든요. 저는 너무나도 반가운 마음에 친구와 한참을 얘기를 나눴는데 그러다 제 결혼 사진 얘기가 자연스럽게 나왔어요. 그래서 저는 결혼 이후 한 번도 꺼낸 적 없는 앨범을 함께 보면서 조촐했지만 의미 있는 결혼식 얘기를 했죠. 앨범에는 그날 함께 해준 사람들과의 행복한 사진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그중 작은 신우가 찍힌 사진을 본 친구가 정색을 하며 누구냐고 묻더라고요. 작은 신우라고 했더니 아주 이를 갈며 이 사람이 어떤 인간인지 아느냐고 하더군요. 저는 그런 친구의 모습을 처음 봐서 놀랍기도 했지만 의문이 들기도 했어요. 친구는 한참 동안 사진을 노려보다가 어렵게 말을 꺼내더라고요. 우리 가족이 왜 이민을 가야 했는지 알아? 우리 언니가 도저히 한국에서는 못 살겠다고 그랬거든. 너도 기억하지? 대학 다니던 우리 언니. 우리 언니가 된통 친구한테 당하고 학교에서도 온갖 루머에 스트레스를 받아서 집 밖을 나가지 않게 됐거든. 그래서 이민 갔어. 한국 땅만 아니면 되겠다 싶어서. 언니가? 세상에 무슨 일이래? 친구한테 당하다니? 당시 언니한테 남자친구가 있었던 거 알지? 우리 언니 가장 친한 친구가 그 남자친구를 꼬셔낸 건 둘째고, 언니가 이 남자 저 남자 만나고 다닌다고 학교에 소문을 내는 바람에 얼마나 고생했는데, 심지어 인터넷에 언니 전화번호 뿌리면서 원나잇 한다고 올려서 하루에 변태들한테 몇십 통의 전화를 받으면서 점점 피폐해진 거지. 안 그래도 멘탈이 약한데 그게 보통 견딜 만한 일이 아니잖아. 저는 친구의 얘기를 들으면서 진짜 인간이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나 징그럽더라고요. 제가 온몸을 부르르 떨며 욕을 했더니 친구가 쇼킹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짓을 저지른 친구가 바로 작은 신우라고 말이죠. 저는 너무 놀라서 입만 벌리고 아무런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죠.
친구는 이를 갈며 어떻게든 작은 신우를 찾아 복수하고 싶었다고 말하며 눈에 불을 켜는데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저 친구가 작은 신우에 관해 묻는 말에 대답이 저절로 나올 수밖에 없었죠. 조마조마하면서 시간을 보내는 와중에 결국은 큰 사건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작은 신우와 시어머니께서 부탁이 있다고 저희 집에 들이닥치셨어요. 그리고는 다짜고짜 제게 드레스룸을 좀 보여달라고 말하셨죠. 저는 갑자기 무슨 드레스룸을 본다고 하는 것인지 알 수 없었지만 우선은 보여는 드렸죠. 아이가 자고 있어서 소란을 만들고 싶지 않았거든요. 드레스룸을 둘러보던 작은 신우는 만족스러운 얼굴을 하며 제 정장 몇 벌을 꺼내더라고요. 저는 뭐 하시는 것이냐고 물었지만 큰 거울 앞에서 옷을 이리저리 대보느라 바쁜 작은 신우는 제 말에 답이 없었습니다. 회사 면접 보러 가는데 마땅한 정장이 없다고 그러지 않니? 아유, 어차피 너 집에만 있고 입지도 못할 정장인데 좀 빌려주렴. 빌려주긴 뭘 빌려줘. 그냥 주면 되지. 나 면접 통과하면 일하러 다녀야 하는데 정장 필요하잖아. 면접 보신다니 그 일은 축하드려요. 정장이 필요하시면 뭐 빌려드릴 순 있겠죠. 하지만 달라는 말씀은 하지 마세요. 다 제가 열심히 일해서 번 돈으로 장만해 놓으시고 저도 언제까지 집에만 있을 것도 아니잖아요. 제 말에 기분이 상했는지 작은 신우는 둘째까지 낳고 키우다 보면 언제 다시 일하러 갈지 모르는데 그때 가서 새로 사라고 하면서 마음에 드는 옷이 너무 많아서 고민이라고 했죠. 저는 이를 악물고는 면접이라면 가장 무난한 옷이 좋지 않겠냐고 말하며 깔끔한 블랙 정장을 제외한 나머지 옷은 옷장에 다시 챙겨 넣었습니다. 작은 신우는 뭐 하는 짓이냐고 소리를 질렀지만 저는 정색을 하고는 애가 깰 수 있으니까 조용히 하라고 했어요. 시어머니께서도 제가 작은 신우에게 한마디 하는 모습이 마음에 들지 않으셨는지 정장 얼마나 한다고 그런 유세냐고 하셨죠. 돈이 문제였으면 처음부터 옷을 빌려주겠다는 말을 하지도 않았을 텐데 그런 생각은 전혀 못 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작은 신우는 치사해서 그냥 간다고 하면서 옷을 챙기더니 갑자기 뭘 봤는지 드레스룸 안쪽으로 가더라고요. 뭐 하시냐고 불러도 대답도 않더니 구석에 가방 하나를 가지고 나왔어요. 친정 아버지께서 사주신 그 가방을 말이죠. 어머, 이 가방 뭐야? 너무 이쁘잖아. 엄마, 어때요? 나랑 잘 어울리지 않아? 그러네. 아이고, 너한테 딱이다. 가방 고급스러운 것 좀 봐. 우리 딸 정도는 돼야 이런 가방도 소화할 수 있는 거지. 내려놓으세요. 그 가방 친정 아버지께서 선물이라고 해주신 거니까. 올케가 이런 가방이 왜 필요해? 기저귀 넣고 다닐 가방이면 충분한데? 아, 이렇게 모셔두는 것도 가방에 대한 모욕이야. 내가 이번 면접 때 잘 쓸게. 다른 것들은 몰라도 그 가방은 절대 안 되니까 꿈도 꾸지 마세요. 저는 빠른 속도로 작은 신우에게서 가방을 빼앗아 원래 자리에 넣어두었습니다. 작은 신우는 자존심이 상한 얼굴로 짜증을 내기에 한 소리 하려는데 딸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렸죠. 저는 급히 아이에게 달려갔어요. 낮잠을 기분 좋게 자고 일어난 모양인지 금방 울음을 그친 아이를 데리고 밖으로 나오니 시어머니도 작은 신우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신발도 없었고요. 저는 순간 쎄한 기분이 들어 드레스룸으로 들어갔더니 역시나 친정 아버지께서 선물해 주신 가방과 정장 3벌이 사라졌더군요. 저는 너무 화가 나서 머리가 터질 것 같았어요. 바로 전화를 걸었지만 당연히 받지 않았죠. 시댁으로 가려고 준비를 하는데 친구가 집으로 찾아왔더라고요. 작은 신우에 대해 할 말이 있다고 하면서 말이죠. 하지만 저는 친구의 얘기를 들을 정신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자신의 얘기를 듣는 둥 마는 둥 하면서 바쁘게 움직이자 친구도 이상한 낌새를 느낀 것인지 무슨 일이냐고 물었어요. 저는 방금 있었던 일을 얘기하고는 지금 바쁘니 나중에 보자고 말했어요. 친구는 시댁으로 저를 데려다 주겠다고 하면서 자신도 함께 가겠다고 나섰죠. 아무래도 작은 신우이가 있는 앞에서 얘기를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면서 솔직히 거절하는 것이 맞았겠지만 저도 바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시댁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작은 신우를 찾았어요. 친구가 뒤따라 들어오는 것이 느껴졌지만 저는 모른 척하고 있었죠. 작은 신우는 아예 패션쇼를 열고 있더군요.
정장과 가방을 들고는 거울 앞에서 이리저리 몸을 돌리는데 당장이라도 머리채를 잡고 끌어내고 싶었답니다. 당장 옷 벗고 제 가방 돌려주세요. 제가 분명 안 된다고 말씀드렸죠? 허락도 없이 그냥 가져가시면 절도인 거 모르세요? 형님께서 제 물건을 훔치셨다고요. 아니, 가족끼리 훔치다니, 옳게. 말 왜 그렇게 해? 아니, 내가 좀 쓴다잖아. 시누이가 쓴다는데 그것도 못 해준다는 거야? 네, 싫어요. 제가 형님 면접이랑 무슨 상관이냐고요. 그리고 분명 정장 빌려드린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옷이면 충분한데 지금 선을 넘으신 쪽은 형님이세요. 아니, 지금 이게 다 무슨 짓이야. 신우가 옷이랑 가방 좀 가져왔기로써니 이렇게 눈에 쌍심지를 켜고 찾아올 일이니? 그리고 윗사람한테 선을 넘었다니 그게 할 말이야? 어머님, 지금 형님께서 저희 집에서 물건을 훔쳐가셨는데 제가 돌려달라는 말도 못한다는 소리세요? 어머님이야말로 형님께서 훔치시는 동안 뭘 하신 거예요? 내가 이 말까진 안 하려고 했는데 너 같은 년이 명품이 어울리긴 하니? 어? 우리 딸 말대로 집에서 그렇게 썩혀두는 것보다는 우리 딸이 가지고 다니는 게 훨씬 낫지. 어? 딱 봐도 우리 딸이 더 잘 어울리잖아. 세아가, 네가 포기하렴. 저는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시는 시어머니를 바라보며 절대 그럴 일은 없을 것이라고 단호하게 말했어요. 작은 신우는 제 말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고 옷을 바꿔 입기 바쁘더라고요. 저는 강제적으로 가방부터 빼앗았어요. 신우는 당장 내놓으라며 마치 자신의 것인 양 말하는데 도저히 참기 힘들었죠. 그 와중에 시어머니께서는 급이 맞는 사람이 들어야 가방에 빛이 나는 것이라며 저더러 그냥 작은 신우에게 넘기라고 말까지 하셨어요. 솔직히 올케는 뭘 들어도 촌스럽고 없어 보이잖아. 내가 들면 누가 봐도 부티가 확실하게 나고. 그럼 가방한테도 내가 드는 쪽이 더 좋은 거 아니겠어? 그러니까 그냥 포기해. 아, 내가 촌스러워서 그렇다고 생각하고. 저는 작은 신우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옆에 있던 시어머니의 가방으로 신우의 뒤통수를 가격했어요. 꽤나 큰 소리가 나면서 신우이가 휘청거렸죠. 시어머니께서는 소리를 지르며 어디다 손을 대냐고 욕을 하셨지만 저는 갑자기 체중을 실어 힘을 휘두르는 바람에 팔에 무리가 갔는지 시어머니의 가방을 더 이상 들고 있을 수가 없었답니다. 작은 신우는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면서 제가 미친 것이 분명하다고 난리를 피웠어요. 절대 이대로 넘어갈 수 없다는 소리도 했죠. 하지만 그렇게 날뛰던 작은 신우가 친구의 말에 바로 입을 틀어막고 조용해졌죠. 여전하네. 자기 뜻대로 안 되면 소리 지르고 욕하고. 당신이 뭔데 가족이랬겨? 너, 너, 기억은 하나 보네. 우리 언니한테 그따위 짓을 하고도 잘 살아있는 모습을 보고 내가 얼마나 화가 치밀어 올랐는지 알아? 천벌을 받아도 시원치 않을 인간이 결혼도 하고 애도 낳고 아주 잘만 살더라. 작은 신우는 친구의 눈치를 보면서 슬금슬금 뒷걸음질 쳤죠. 하지만 친구는 그런 작은 신우를 놓치지 않았어요. 친구가 작은 신우 앞에 서류를 들이밀자 작은 신우는 홀린 사람처럼 받아서 읽기 시작했습니다. 점점 시선이 아래로 내려갈수록 작은 신우의 표정은 심각해지기 시작했어요. 곁에서 보고만 있으신 시어머니께서도 이게 다 무슨 일이냐고 작은 신우를 붙들고 물었지만 작은 신우의 시선은 서류에서 떨어질 줄 몰랐습니다. 친구는 작은 신우가 훔쳐간 가방을 먼저 챙겨 저에게 넘겨주고는 작은 신우를 가만히 보고만 있었죠. 마지막까지 다 읽은 작은 신우는 더듬거리는 말로 친구에게 어떻게 알았냐고 묻더라고요. 당신한테 복수하려고 내가 얼마나 많은 시간을 기다렸는데 이 사실 지금 재판 중인 남편에게 넘기면 아주 재밌을 것 같은데? 어때? 그, 그건, 그건 절대 안 돼. 내가 하라는 건 뭐든지 할 테니까 제발 그것만 참아줘. 옳게 친구야? 아, 그럼 내가 이렇게 옳게한테 사과할 테니까 당장 친구 좀 말려봐. 아, 너 왜 그래, 갑자기? 사과는 무슨 사과를 한다고 그래? 아, 네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아, 엄마 좀 가만히 계세요. 지금 보통 일이 아니니까.
저는 친구의 발 아래 무릎 꿇고 앉아 싹싹 비는 작은 신우의 모습을 보면서 속으로는 무척이나 많이 놀랐어요. 도대체 무슨 서류기에 방금까지 기세등등하던 작은 신우가 바로 몸을 납작 엎드리는지 궁금했죠. 친구는 그런 작은 신우의 모습에도 전혀 미동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제게 나가자고 했죠. 작은 신우가 쫓아나오며 붙잡았지만 친구는 단호하게 뿌리치며 집을 나왔어요. 저는 친정 아버지가 주신 가방을 손에 들고 조용히 친구의 차에 탔습니다. 한동안 별 말이 없던 친구는 제게 작은 신우가 보던 서류를 넘겨줬죠. 서류에는 친자 확인 서류와 함께 몇 장의 사진이 있었고요. 호스트바를 다니던 젊은 남자들을 여럿 옆에 끼고 있는 작은 신우의 모습이 단번에 들어왔습니다. 몇몇은 수위를 넘는 스킨십까지 하고 있었죠. 친자 확인 관련된 것은 작은 신우인의 막내에 관한 것이었어요. 아주버님 자식이 아니라고 나와 있었죠. 저는 과하게 충격적인 사실에 어떻게 알아낸 정보냐고 물었지만 친구는 사람을 시켰다는 말을 제외하고는 아무 대답이 없었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남편이 와 있었어요. 딸아이를 봐주시던 분을 먼저 보냈다고 하면서 갑자기 시댁까지 정신없이 나갔다는 소식에 많이 놀란 눈치였습니다. 친구는 추후 작은 신우에게 어떤 소식이 오더라도 받아주지 말라는 말과 함께 아주버님에게도 원본을 보냈다고 말하더군요. 저는 입을 꾹 다물고 고개만 끄덕였죠. 당황한 남편에게 저는 하루 동안 있었던 일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얘기했습니다. 친구 언니와 작은 신우와의 관계까지 모조리요. 남편은 잔뜩 붉어진 얼굴로 이젠 더 이상 참을 수가 없다고 말하며 바로 시어머니께 전화를 걸었어요. 진짜 누나도 그렇고 어머니도 그렇고 어떻게 다른 사람의 물건을 그렇게 마음대로 하실 수 있으세요? 아니, 누나가 미쳐 날뛰면 어머니라도 좀 말리셨어야죠. 이렇게 나오시면 저도 이젠 못 참습니다. 네 누나가 지금 보통 힘든 상황이야? 아니, 비비 잠깐 맞춰주면 조용하게 넘어갈 일을 크게 키운 것은 새아가야. 아, 뭐하러 여기까지 찾아와서 그 난리야? 가방 얼마나 한다고. 가방 가격이 중요한 게 아니죠. 그 가방 장인어른께서 특별히 이 사람한테 선물하셨는데 그걸 가져가면 당연히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누나 제정신이에요? 호스트바는 무슨 호스트바를 다닌단 말이에요. 시어머니께서는 남편의 말에 잠깐 흠칫하시는 것 같더니 어쩌다 한번 다녀온 걸 가지고 무슨 말이 그렇게 많냐고 별것 아니라는 투로 말씀하셨죠. 하지만 이미 자료를 다 봐버린 남편은 한두 번이 아니라는 것과 함께 막내가 아주버님의 아이가 아닐 수 있다는 말까지 일사천리로 해버렸어요. 그 사실은 시어머니께도 꽤나 큰 충격이었는지 조용하기만 했죠. 남편은 이 모든 사실을 매형이 알면 위자료를 물어줘야 할지도 모른다고 말했어요. 아유, 그럼 뭐 어떻게 하냐? 양육권도 다 뺏기는 거 아니야? 아들, 그러지 말고 네가 좀 어떻게 해봐. 아유, 그래도 너랑은 얘기가 잘 통했잖아. 싹싹 빌어서라도 없던 일로 해야지. 어머님, 그 일을 왜 이 사람이 해요? 사과를 해도 형님이 하셔야죠. 잘못한 사람은 따로 있고 사과하는 사람 따로 있는 경우는 무슨 경우예요? 조용히 못하니? 어디서 남편이랑 시어머니가 대화하는데 끼어들어. 그리고 처음부터 네가 그 사람을 데리고 오지만 않았으면 일이 이렇게 커졌겠어. 그 가방에 환장해서 시누이를 벼랑으로 내몰아서야 되겠니? 어떻게 너는 자기밖에 모르냐? 진짜 가정교육을 어떻게 받았기에. 말씀 가려서 하세요, 어머님. 가방에 환장해서 훔쳐간 건 형님이세요. 그걸 방관한 사람은 어머님이시고요. 어머님께서도 형님 어떻게 가르치셨기에 도둑질을 해요, 도둑질을. 이년이 이제 진짜 위아래도 없고 잘하는 짓이다. 잘하는 짓이야. 시어머니의 말이 점점 거칠어지면서 저를 향해 입에 담기 어려운 욕을 하는 순간 저는 더 이상은 못 살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남편이 아무리 좋으면 뭐합니까? 시누이의 시어머니까지 도저히 감당이 안 되는데. 하지만 제가 이런 생각을 얘기하기도 전에 남편이 먼저 나섰어요. 그리고 이어지는 남편의 폭탄 선언에 시어머니께서는 거의 기절할 것처럼 소리를 지르셨답니다. 그렇게 마음에 안 드시면 안 보시면 되겠네요. 그냥 아들 하나 없다 생각하세요. 저는 더 이상은 못 견디겠으니까
이기적이라고요? 이 사람이? 큰 누나네 애들 방학마다 집에 와서 공부한다고 온갖 보양식 다 찾아 헤매기는 사람이에요. 작은 누나는 자기 물건도 아닌 것을 훔쳐가도 조금의 반성도 없는 사람인데 어떻게 이 사람대로 이기적이란 소리를 할 수 있어요? 어머니도 이만 정신 좀 차리세요. 언제까지 누나들 감싸기만 하실 건데요? 남편은 그 길로 전화를 끊고는 제게 미안하다고 사과를 했죠. 너무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라 어안이 벙벙해진 저는 정말 서로 안 보고 지낼 수 있냐고 물었지만 남편은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남편의 표정은 뭔가 결의에 찬 얼굴이라 뭐라 말이 나오지 않더군요. 남편의 전화가 충격이셨는지 다음 날 시어머니께서는 득달같이 집으로 찾아오셨어요. 큰 신우도 함께요. 두 사람은 모든 것이 제 탓이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손에 잡히는 것이 뭐가 됐든 바닥으로 던지시면서 당장 저더러 상황을 수습하라고 말씀하셨죠. 저는 아이가 어린이집 간 것이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하며 차분하게 무슨 상황을 말씀하시는 것이냐 물었죠. 그러나 잔뜩 흥분하신 시어머니께서는 말을 더듬기만 하실 뿐 제대로 말씀을 못 하셨어요. 옳게 얘기 다 듣고 왔어. 도대체 우리 집안이랑 무슨 억하심정이 있길래 우리한테 이러는 거야? 그 착한 막내 입에서 아들 하나 없다고 생각하란 말이 나오게 만들다니. 이게 지금 다 무슨 일이냐고. 그게 왜 제 탓인지 모르겠네요. 제가 뭘 했다고 그러세요? 그리고 엄밀히 얘기하면 지금 작은 형님께서 겪고 계시는 일들은 다 스스로가 만든 일 아닌가요? 제가 한 일이 아니라요. 옳게 친구라는 사람이 말도 안 되는 소리가 적힌 자료를 여기저기 뿌린 탓이잖아. 지금 나 몰라라 할 거야? 다 필요 없고 뭐가 됐든 간에 다 네 탓이야. 알겠어? 네 탓이라고. 어머님, 어떻게 작은 형님이 바람 피우고 다른 남자 애를 낳은 것이 왜 제 탓이에요? 그리고 저는 그이한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어머니께서는 마치 제가 부모 자식 사이 인연을 끊게 만든 사람인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오히려 그이가 그런 결정 내리게 된 건 어머님 탓이 더 많지 않을까요? 우리 엄마가 뭘 했는데? 올케가 중간에서 이간질 한 것 아니면 막내가 우리한테 이렇게 나왔을 리가 없어. 내가 모를 줄 아냐? 내 앞에서는 이렇게 따박따박 말대꾸 다 하면서 우리 아들 앞에서는 얌전한 척, 피해자인 척 그렇게 해왔으니까 우리 아들이 이렇게 나오지. 우리 애가 얼마나 누나들이며 어머니를 끔찍하게 아꼈는데. 아꼈으니까 충격이 더하다는 생각은 안 드세요?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저한테 더 이상 아무것도 말씀하지 마세요. 시어머니와 큰 신우는 이대로 못 간다고 하셨지만 전화 한 통화를 받더니 사색이 돼서 뛰쳐나가셨죠. 무슨 전화인가 궁금하기도 했지만 저는 엉망이 된 집을 치우는 것이 더 급했습니다. 겨우 정리가 끝나고 딸아이를 데려오는데 집 앞에 아주버님이 와 계시더라고요. 깜짝 놀랐죠. 저를 보시고는 먼저 성큼성큼 걸어오시는데 마음이 복잡했어요. 어떻게 첫인사를 드려야 하나, 무슨 말을 해야 하나 복잡했죠. 혹시라도 작은 신우의 일로 화가 나신 건 아닐까 싶기도 했고요. 저는 딸아이를 품에 안고 가만히 다가오는 아주버님을 바라보며 어색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집에 아무도 없어서 걱정했습니다. 혹시나 그 사람이나 장모님이 나쁜 짓이라도 하면 어떻게 하나 싶어서 말이에요. 아니에요. 어머님은 아침에 오셔서 한바탕 하고 가셨고요. 무슨 전화인진 모르지만 급하게 나가시더라고요. 아마 제가 보낸 변호사 때문일 겁니다. 이혼까지 할 생각은 아니었지만 보내주신 자료 덕분에 마음 정리할 수 있었어요. 막내가 비록 제 아들은 아니라지만 그래도 키워온 정이 있어서 쉽게 놓지는 못하겠더군요. 마지막까지 싸워서라도 아이들에 대한 모든 권리는 제가 가져올 생각입니다. 위자료도 청구했고요. 감사했습니다. 꼭 인사는 드리고 싶었어요. 아주버님은 그렇게 고개를 꾸벅 숙이고는 가버렸죠. 저는 졸지에 작은 신우가 처한 모든 상황들을 알게 됐답니다. 물론 안타깝다거나 아쉽다는 생각은 들지 않았어요. 어차피 다 자기 책임인데 어쩌겠어요. 하지만 문제는 남편이었죠. 저는 남편이 정말 인연을 끊게 될 거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좀 단호하게 나오긴 했지만 그래도 천륜이라는 것이 쉽게 끊어지는 것은 아니잖아요. 하지만 남편은 정말 깔끔하게 시댁 식구들의 연락을 전혀 받지 않았어요. 몇 번이나 집 앞으로 찾아오던 시어머니와 큰 신우도 언제부터인가 소식도 없었고요. 그렇게 전쟁 같은 순간들이 지나가고 둘째도 무사히 태어나 지금은 두 배로 힘든 육아에 제곱으로 기쁜 순간들을 즐기고 있답니다. 남편이 가끔 멍하게 있는 모습을 보면 마음 한구석이 아프지만 그래도 남편은 지금이 좋다고 말해주더군요. 저는 앞으로도 그런 마음이 변치 않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생각이랍니다.